제 내장 황금빛 행성. 타오 얘기가 끝날 무렵 내 관심은 그녀의 좌석 부근에서 빛나는 상이한 색상의 빛들로 쏠렸다. 그녀는 이야기를 마치고 손짓을 했다. 휴양실의 벽면 중 하나에 문자와 숫자들이 나타났다. 타오는 그것들을 유심히 살펴봤다. 잠시 후 빛이 꺼지고 문자와 숫자도 사라졌다. 타오, 내가 말했다. 방금 환각과 집단 환상에 관해 얘기했는데 어떻게 수많은 사람이 환영을 보게 만들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군요. 눈속임수 아닌가요? 마치 무대 위에서 마술사가 10여 명의 미리 선택된 동조자를 이용해 관객을 현혹시키는 것처럼? 타오의 입가에 다시 미소가 감돌았다. 어떤 의미에서는 당신 말이 옳아요. 요즘엔 지구에서, 특히 무대 위에서 진정한 마법사를 찾기가 정말로 어렵기 때문이죠. 우리는 온갖 심령현상의 전문가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우리에게는 아주 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순간 엄청난 세기의 충격이 우주선을 뒤흔들었다. 타오는 겁에 질린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안색이 완전히 변해 있었다. 공포에 사로잡혔음을 느낄 수 있었다. 손끼치는 파열음과 함께 우주선은 여러 조각으로 박살났다. 승무원들의 외마디 비명이 들리면서 우리는 튕겨져 나갔다. 타오가 내 팔을 꼭 붙잡았지만 우리는 현기증 나는 속도로 우주공간 속으로 던져졌다. 우리의 속도로 보아 잠시 뒤 한 혜성과 부닥칠 판이었다. 몇 시간 전에도 비슷한 혜성을 지나친 적이 있었다. 타오의 손이 내 팔에 닿는 것을 느꼈지만 그쪽으로 시선을 돌릴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그 혜성에 완전히 정신이 팔려 있었다. 곧 혜성의 꼬리와 충돌할 판이었다. 벌써부터 그 끔찍한 열기가 느껴졌다. 얼굴 피부가 터져버릴 듯했다. 이젠 죽었구나. 미셸, 괜찮아요? 타오가 부드럽게 물었다. 그녀는 의자에 앉은 상태였다. 내가 미쳐가는가 보다. 나는 그녀의 반대편 의자에 앉아 있었다. 지구 최초의 인간에 관한 타오의 얘기를 들었던 바로 그 의자였다. 우리가 죽은 건가요? 아니면 미친 건가요? 내가 물었다. 양쪽 다 아니에요, 미셸. 지구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속담이 있지요. 당신은 어떻게 수많은 군중이 동일한 환영을 보게 만들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즉각 하나의 환영을 만들어 당신에게 보여준 겁니다. 좀 덜 무서운 환영을 체험하도록 했으면 좋았겠지만 이번 주제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 그랬어요. 정말로 환상적이군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갑작스럽게 체험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 모든 상황이 정말로 진짜 같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 부탁할 게 있는데 다시는 그런 식으로 겁주지 말아요. 겁에 질려 죽을 뻔했어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의자에 남아 있었고 단지 우리의 성심체, 우리의 육체를 비롯한 다른 모든 몸들로부터 분리시켰던 거예요. 우리의 다른 몸들이라뇨? 생리체, 심형체, 성기체 등등 다른 모든 몸들이요. 당신의 성심체가 내 두뇌의 정신감응 시스템에 의해 다른 몸들로부터 분리됐어요. 나의 정신감응 시스템이 일종의 전달 매체로 작용한 것이죠. 그러면서 나와 당신의 성심체가 직접 연결됐습니다. 내가 상상하는 모든 것이 당신의 성심체에 투영되면서 마치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듯이 인식됐죠. 다만 그런 체험을 하도록 만들려면 당신에게 준비를 시켰어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매우 조심스러웠어요. 무슨 뜻인가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환영을 보여주려면 먼저 그 사람은 그것을 보고 싶은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서 우주선을 보도록 만들려면 먼저 그들이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만일 그들이 코끼리를 보고 싶어 한다면 우주선은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따라서 적절한 말과 교묘한 암시를 사용하면 군중은 당신 주위에 몰려들어 우주선이나 흰 코끼리를 기대하게 됩니다. 혹은 파티마의 성모를 기대할지도 모르죠. 파티마의 성모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지요. 1만 명의 사람들보다는 한 명의 사람에게 환영을 보게 하기가 더 쉽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반대예요. 사람이 많으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요. 사람들의 성심체를 풀어놓으면 한 사람에게 환영을 보여줘도 자기들끼리 정신감응으로 정보를 교환합니다. 그 유명한 도미노 효과와 비슷한 현상이죠.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리면 연이어 모든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이죠. 당신한테 하기에는 매우 쉬웠어요. 지구를 떠난 이래 당신은 다소 불안한 상태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지요. 당신의 그런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두려움을 이용했어요. 비행체를 타고 여행할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두려움이죠. 공중에서 폭발하지 않을까 추악하면 어쩌나 등등. 더욱이 당신은 이미 화면에서 혜성을 봤는데 왜 내가 그것을 이용하지 않겠어요. 혜성에 다가갈 때 당신 얼굴이 화염에 익어버린다고 믿는 대신
해성꼬리 부분으로 진입하면서 얼어 죽는다고 믿게 만들 수도 있었죠. 요컨대 나를 미치게 만들 수도 있었군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었어요. 외어 환영이 5분 이상 지속됐었는데 10초를 넘지 않았어요. 꿈이나 악몽에서처럼요. 악몽도 대체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지금 수면 상태고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들판에 서 있는데 멋진 흰색의 종마가 보입니다. 다가가서 붙잡으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종마는 달아나죠. 대여섯 번 시도하는 동안 시간이 꽤 흘렀겠죠. 마침내 말등에 올라타고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더욱 빨리 달리면서 당신은 속도감에 도취됩니다. 종마는 너무 빨라 다리가 땅에 닿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전원 풍경이 아래로 펼쳐집니다. 강, 벌판, 숲, 정말로 멋진 풍경이에요. 잠시 후 지평선에 산이 나타나고 다가갈수록 더욱 높아집니다. 산에 부딪히지 않으려면 종마가 좀 더 높이 날아올라야 합니다. 더욱 높이 오르면서 거의 정상을 넘어가려는 순간 말발굽이 돌에 걸려 균형을 잃습니다. 당신은 말에서 떨어져 추락하다가 마침내 끝없이 갈라진 땅속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그 순간 당신은 꿈에서 깨어나고 침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렇게 긴 내용의 꿈을 불과 몇 분 사이에 꾸었다는 말을 하려는 거지요. 4초 정도였을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그 꿈은 당신이 침대에서 균형을 잃었을 때부터 시작됐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 이해하지 못하겠군요. 그럴 거예요, 미셸. 완전히 이해하려면 그 분야를 좀 더 많이 연구해야 돼요. 현재 지구에서는 그 주제에 관해 당신을 교육시킬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깨닫지 못하겠지만 우리와 함께 보낸 몇 시간 동안 당신은 특정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보였어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제 당신을 티아우바에 데려가는 이유를 설명해 줄 때가 됐군요. 우리는 당신에게 어떤 임무를 맡기려고 해요. 그 임무는 당신이 우리와 함께 지내는 동안 보고 듣고 체험하는 모든 것을 지구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구로 돌아가면 그 경험을 한 권 혹은 여러 권의 책으로 써서 공개하세요. 이제는 당신도 짐작하겠지만 우리는 수십만 년 동안 지구인들의 행태를 관찰해 왔어요. 지구인의 일부는 역사상 매우 중요한 시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도와줄 때가 된 것 같아요. 만일 그들이 우리의 충고를 경청하면 우리는 그들이 옳은 길을 가도록 보장할 수 있어요. 당신이 선택된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하지만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차라리 뛰어난 저술가를 선택하지 않았나요? 유명한 작가나 기자 같은 사람 말이에요. 나의 격렬한 반응에 타오는 미소를 지었다. 그런 일을 할 만한 작가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플라톤이나 빅토르 위고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또 그들이 그 일을 맡았다 해도 지나치게 장식적인 문제를 사용했을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바는 가장 정확하게 사실을 기술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적임자는 언론계 기자겠네요. 미셸, 당신도 알다시피 지구의 언론인들은 너무 선정주의에 물들어 있어 진실을 왜곡할 때가 많아요. 예컨대 특정 사건을 TV 채널마다 혹은 신문마다 다르게 보도하는 경우를 자주 보지 않았나요? 지진 사망자 수를 한 매체는 75명으로 다른 매체는 62명으로 또 다른 매체는 95명으로 보도할 경우 누구를 믿어야 하나요? 정말로 언론인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적으로 옳은 말이에요. 내가 외치듯 말했다. 우리는 그동안 당신을 관찰해왔고 당신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요. 다른 몇몇 지구인에 대해서도 그랬어요. 그 중에서 당신이 선택된 거예요. 하지만 왜 나죠? 지구에서 나만이 객관적인 사람은 아닌데 당신을 안 뽑을 이유가 있나요? 당신이 선택된 주된 이유를 곧 알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게다가 내가 반대해봤자 의미가 없었다. 이미 그 일에 연루된 데다 되돌릴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이 우주여행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나와 같은 처지가 될 수만 있다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놓으려는 사람이 수백만 명은 될 것이다. 타우, 더 이상 따질 생각은 없어요. 만일 이것이 당신의 결정이라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겠지요. 다만 내가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99%의 사람들이 내 말을 한마디도 믿지 않으리라는 점을 생각해봤나요?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믿기 어려운 내용일 텐데요. 미셸, 약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예수의 말을 믿었나요? 절대로 안 믿었죠. 믿었다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지금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이 수억 명이나 됩니다. 누가 그를 믿지요? 사람들이 정말로 그를 믿나요, 타오? 그리고 도대체 예수는 누구였나요? 그보다 먼저 신은 누구인가요? 신은 존재하나요? 그런 질문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미셸이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게 중요해요. 한 고대의 석판에 내가 알기로 나칼비문이라고 불리는데 이렇게 씌어 있어요. 태초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어둠과 침묵뿐이었다. 성령 the spirit, 즉 초월적인 지성 super intelligence는 세상을 창조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내 개의 초월적인 힘에 명령했다. 정신적으로 아무리 고도로 발달한 인간이라도 이런 것을 이해하기란 지극히 어려워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능하죠. 반면에 인간의 영혼은 육체에서 해방될 경우 그것을 이해합니다. 얘기가 좀 빗나갔군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죠. 태초에는 어둠과 성령만이 존재했어요. 성령은 무한한 힘을 갖고 있었고 지금도 그래요. 인간의 사고로는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힘이었어요. 성령의 힘은 너무 강해 의지의 작용만으로 원자 폭발을 일으킬 수 있었어요. 상상할 수도 없이 강력한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었죠. 성령은 자신이 창조할 세계를 상상했습니다. 가장 거대한 세계부터 가장 미세한 세계까지 상상했어요. 성령은 원자를 상상했어요. 상상 속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앞으로 움직일 모든 것, 즉 살아있는 모든 것과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을 창조했습니다. 또 움직이지 않는 모든 것, 혹은 그렇게 보이는 모든 것, 다시 말해 만물을 일일이 창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아직 성령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습니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있었죠. 자신이 창조하고 싶은 것들의 상상이 끝나자 성령은 그 엄청난 영역으로 우주의 4가지 힘을 순식간에 창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힘들을 이용해 최초이자 가장 거대한 원자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지구인들은 그것을 빅뱅이라고 불렀죠. 성령은 그 대폭발의 중심에서 그것을 유도했어요. 어둠은 사라지고 우주는 성령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를 창조해왔습니다. 성령은 아직도 우주의 중심에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주의 지배자이자 창조자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내가 끼어들었다. 그것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얘기네요. 나는 기독교인들의 터무니없는 얘기는 믿지 않았어요. 미셸, 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종교들, 특히 기독교에 관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구상의 종교들과 내가 말하는 천지창조, 그리고 뒤이어 일어나는 명백한 사실들을 혼동하지 마세요. 그런 종교들에서 자행되는 비논리적인 왜곡과 진정한 우주의 섭리를 혼동하지 마세요. 이 문제에 관해 나중에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천지창조에 관해 당신에게 설명하려고 해요. 학교에서 배웠겠지만 수십억 년 동안 모든 세계와 항성들과 원자들이 생성됐고 행성들은 때론 위성들을 거느린 채 각자의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태양계에서는 일부 행성들이 식고 있어요. 그러면서 토양이 형성되고 바위가 굳어지며 바다가 생기고 땅덩어리는 대륙이 됐지요. 마침내 그런 행성들에서는 특정한 형태의 생명체들이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성령의 상상 속에 있었어요. 성령의 그 첫 번째 힘을 원자력 Atomic Force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 단계에서 성령은 두 번째 힘을 이용해 최초의 생명체들과 많은 식물들을 상상했습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나중에 아종들이 파생됐지요. 이 두 번째 힘을 나노주력 of Cosmic Force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들 생명체와 식물은 단순한 우주선 Cosmic Ray들에 의해 창조됐는데 이 우주선들의 덩어리가 나중에 우주난 즉 초고밀도 에너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또 태초부터 성령은 특별한 생명체를 통해 감정을 느끼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바로 인간을 상상한 거죠. 이때 이용한 세 번째 힘을 난성력 of Astronomic Force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이렇게 창조됐어요. 미셸, 인간이나 심지어 동물을 창조하는데 어떤 지성이 필요한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온몸을 순환하는 혈액,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수백만 번이나 박동하는 심장, 복잡한 시스템을 통해 피를 정화시키는 허파, 신경체계, 오감의 도움으로 명령을 내리는 두뇌, 극도로 예민한 척수 등 뜨거운 난로에 대지 않도록 순간적으로 손을 빼게 만드는 기관이 바로 척수예요. 손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뇌가 그런 명령을 내리는 데는 0.1초밖에 안 걸릴 거예요. 지구 같은 행성에 사는 수십억 명 가운데 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사실도 경이롭지 않은가요? 또 혈액의 결정체가 지문처럼 사람마다 독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구를 포함한 여러 행성의 전문가와 기술자들이 인체를 창조하려고 노력해왔지요. 그들이 성공했나요? 그들이 만든 로봇의 경우 가장 완벽하다는 것도 인간의 메커니즘에 비하면 저급한 기계에 불과하죠. 방금 언급한 혈액 결정체 얘기를 다시 하자면 그것은 개개인의 혈액의 고유한 진동이에요. 혈액형과는 상관이 없어요. 지구에는 수혈을 거부해야 한다고 철저히 믿는 종교가 여럿 있어요. 그들이 거부하는 이유는 종교적으로 그렇게 배웠고 자신들의 경전과 해석서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진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이유는 상현 진동이 상대방에게 미칠 충격 때문이에요. 수혈량이 많을수록 수혈자에 대한 영향도 커집니다. 영향의 정도와 기간이 수혈량에 따라 다릅니다. 물론 그 영향은 결코 위험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한 달이 넘는 경우는 없는데 수혈자 혈액의 진동이 제공자 혈액의 진동을 완전히 흡수해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런 진동은 물리적인 육체보다는 생리체와 유체의 특징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러고 보니 원래 주제에서 많이 벗어났군요. 미셸.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다시 합류할 시간이에요. 티아우바에 도착할 시간이 다 됐군요. 나는 네 번째 힘의 본질에 관해 타오에게 물어보지 못했다. 그녀가 벌써 출구 쪽으로 향했기 때문이었다. 나도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를 따라 통제실로 돌아갔다. 그곳 화면에서는 천천히 길게 얘기하는 어떤 사람의 확대 영상이 보였다. 각종 숫자와 형상, 그리고 다양한 밝은 색상에 빛나는 점들이 여러 기호들로 가득한 화면을 끊임없이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타오는 내가 전에 앉았던 좌석에 나를 앉히고는 안전장치를 건드리지 말라고 부탁했다. 그리고는 승무원들을 감독하고 있는 비아스트라에게로 가서 뭔가를 의논했다. 승무원들은 각자의 데스크에서 바쁘게 움직였다. 타오가 돌아와 내 옆자리에 앉았다. 무슨 일이죠? 내가 물었다. 우리 행성에 다가가면서 속도를 점차 줄이고 있어요. 8억 4,800km 떨어져 있는데 약 25분 뒤면 도착할 거예요. 지금 좀 봐도 될까요? 참으세요, 미셸. 25분 뒤에 세상에 종말이 오지는 않아요. 그녀가 윙크를 하며 농담조로 말했다. 화면에서는 근접 영상이 사라지고 원격 영상이 나타났다. 앞서 봤던 은하계 기지의 통제실이 훤하게 보였다. 우주선의 승무원들은 각자의 데스크에서 맡은 일에 더욱 집중했다. 데스크탑 컴퓨터들의 대다수는 손동작보다는 음성 지시에 따라 작동됐다. 숫자들과 다양한 세상에 빛나는 점들이 빠른 속도로 화면을 가로질러갔다. 우주선 안에 서 있는 사람은 없었다. 갑자기 대형 화면 한가운데에 그것이 모습을 드러냈다. 은하기지가 사라진 자리에 마침내 티아우바가 나타났다. 내 짐작이 맞을 것이다. 느낌이 왔다. 타오가 즉각 맞다는 뜻을 텔레파시로 전해왔다. 이제는 확실해졌다. 우리가 접근하면서 화면의 티아우바도 커졌다. 나는 화면에서 보이는 형언하지 못할 아름다운 광경에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처음에 떠오른 표현은 빛나는 이었고 곧이어 황금빛이라는 단어도 생각났다. 하지만 그 색상이 연출하는 효과는 묘사하기 불가능했다. 가장 적합한 표현을 억지로 만든다면 증기, 황금빛 루미노 베이퍼 골든 정도일 듯했다. 실제로 빛나는 황금빛 증기탕 속으로 뛰어드는 느낌이었다. 그 행성의 대기 중에 아주 미세한 황금 먼지 층이 있는 듯이 보였다. 우주선은 티아우바를 향해 부드럽게 하강했다. 이제 행성의 윤곽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대륙의 윤곽이 보이다가 곧바로 바다가 나타났다. 바다 위에는 다양한 색상의 많은 섬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다. 가까워질수록 좀 더 자세한 모양들이 드러났다. 착륙 시에는 줌렌즈가 사용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됐다. 나를 가장 사로잡은 것은 눈앞에 보이는 색상이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색상이었다. 그곳의 빛깔은 지구에 비해 생생한 색조감이 강했다. 예컨대 밝은 녹색은 녹색을 방출하는 듯했다. 어두운 녹색은 반대로 색깔을 붙잡아뒀다. 묘사하기가 지극히 어려운데 티아우바에서의 색깔은 지구에 존재하는 색깔과 비교하기가 어렵다. 붉은색은 붉다고 인식되지만 우리가 아는 붉은색이 아니었다. 타오의 언어에는 지구 같은 행성에서의 색깔 유형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는데 영어로 흐릿한이라는 뜻의 칼빌러욱하다. 반면 그들의 색깔 유형은 시오솔라 쿠비니키라고 부른다. 즉 시오솔라 쿠비니키와 비슷한 효과는 빛이 좁은 주파수 대역에서 진동할 때 순수한 단색에서 관찰된다. 내 관심은 곧 화면에서 계란 반죽처럼 보이는 물체들로 쏠렸다. 지면에는 그런 계란형 물체들이 산재해 있었다. 일부는 식물로 덮여 있었고 나머지는 식물이 없었다. 또 일부는 다른 것들보다 크게 보였고 일부는 옆으로 누워 있었다. 다른 것들은 뾰족한 부분이 하늘을 향한 모양이었다. 너무 희한한 광경이라 타우 쪽으로 고개를 돌려 그 계란들이 무엇인지 물어보려 했다. 마침 그때 화면에 둥그런 형태의 구조물이 등장했다. 주변에는 크기가 다른 구체들이 몇 개 있었고 약간 먼 곳에 또 다른 계란들이 있었다. 거대한 계란들이었다. 그 구체들은 우리가 타고 있는 구체처럼 우주선임을 알 수 있었다. 맞아요. 타오가 앉은 채로 말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둥그런 물체는 경납고예요. 우리 우주선이 잠시 후 들어갈 곳이죠. 우리는 지금 착륙 절차에 들어갔어요. 저 거대한 계란들은 뭐죠? 타오가 미소를 지었다. 건물이에요, 미셸. 하지만 지금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점을 당신에게 설명해줘야 합니다. 우리 행성에는 놀라운 점들이 많은데
그 중 2가지는 당신에게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그런 만큼 몇 가지 기본적인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티아오바의 중력은 지구와 달라요. 당신 체중이 지구에서는 70kg이지만 여기에서는 47kg이 될 거예요. 우주선 밖으로 나갈 때 조심하지 않으면 동작과 반사신경에서 균형 감각을 잃을 위험이 있어요. 당신은 습관적으로 보폭을 넓게 취할 텐데 그러면 넘어져 다칠지도 모릅니다. 이해가 안 가요? 우주선 안에서는 괜찮은데 그것은 우주선 내부 중력을 지구 중력과 어느 정도 일치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렇다 해도 당신은 정상 체중보다 약 60kg 더 많았기 때문에 매우 불편할 겁니다. 물론 이런 중력 아래에서는 우리의 체중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약간의 공중부양 능력을 이용해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불편하지는 않아요. 게다가 당신이 편해지는 모습에서 우리는 만족을 느낍니다. 우주선이 약간 덜컥거렸다. 도킹을 하는 듯했다. 이로써 나의 놀라운 우주여행은 일단락됐다. 드디어 다른 행성에 발을 내딛게 되는 것이었다. 2번째는 타오가 다시 말했다. 잠시 동안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곳의 밝은 빛깔과 광도가 당신을 마취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말이에요. 빛깔은 일종의 진동으로 당신 생기체의 특정 부위에 영향을 미쳐요. 지구에서는 그런 부위들이 큰 자극을 받아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런 만큼 이곳에서는 심각한 결과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내 좌석의 보호막이 사라지면서 다시 행동이 자유로워졌다. 대형화면은 꺼진 상태였지만 승무원들은 여전히 분주했다. 타오는 나를 출입문 쪽으로 안내하다가 어떤 선실로 다시 데리고 들어갔다. 우주선에 처음 탔을 때 들어갔던 선실로 내가 3시간 동안 누워있던 곳이었다. 그곳에서 타오는 헬멧처럼 생긴 아주 가벼운 마스크를 내게 씌웠다. 이마에서 코밑까지 가리는 마스크였다. 미셸, 이제 가죠. 티아오바에 온 걸 환영합니다. 우주선 밖에서 우리는 아주 짧은 통로를 따라갔다. 나는 곧바로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기분도 무척 상쾌해졌다. 물론 약간 당황하기도 했다. 여러 차례 몸의 균형을 잃고 타오의 부축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다소 의외였다. 지구적 관점에서 보면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카메라 세례를 받았어야 했다. 아니면 그 비슷한 환대라도 예컨대 붉은 카펫 같은 걸로 말이다. 이곳의 국가 원수는 왜 안 보이지? 이곳 주민들이 매일 외계 행성 사람의 방문을 받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약간 걸어가 통로 옆에 있는 어느 둥근 플랫폼에 도착했다. 플랫폼 안에서 타오는 원형 좌석에 앉고 나를 맞은편에 앉혔다. 그녀는 워키토키 크기의 물체를 꺼냈다. 그 순간 보이지 않는 힘이 내 몸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우주선 안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그때 겨우 들리는 윙윙 소리와 함께 플랫폼이 부드럽게 떠올랐다. 그러더니 지면에서 몇 미터 높이를 유지한 채 약 800m 떨어져 있는 계란들을 향해 빠른 속도로 날아갔다. 약간 향기가 나는 부드러운 바람이 얼굴에 노출된 부위에 부딪혔다. 기분이 상쾌했다. 기온은 섭씨 26도 정도였다. 우리는 몇 초 만에 계란들 중 하나에 도착해 마치 구름을 뚫고 지나가듯 계란벽을 통과해 들어갔다. 그 건물 안에서 플랫폼은 비행을 멈추고 바닥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나는 사방을 둘러봤다. 터무니없는 얘기 같지만 계란이 사라졌다. 우리는 분명히 그 계란 속으로 들어왔는데 주변에 보이는 것은 널리 펼쳐진 전원 풍경이었다. 도킹 상태의 우주선들과 착륙장도 보였다. 마치 우리가 밖에 있는 듯했다. 당신의 반응을 이해해요, 미셸. 내 생각을 아는 타오가 말했다. 그 미스터리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멀지 않은 곳에 20에서 30명의 사람들이 보였다. 마치 우주선 내부에서처럼 여러 색상의 불빛으로 빛나는 화면과 데스크 앞에 모여 상당히 분주해 보였다. 어떤 음악 소리가 부드럽게 들려왔는데 내게 행복감을 안겨줬다. 타오가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우리는 작은 계란들 중 하나를 향해 걸어갔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큰 계란의 내벽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다. 우리가 걸어가는 동안 지나치는 모든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했다. 여기서 언급해둬야 할 게 있다. 실내를 가로질러 걸어가는 타오와 나의 모습은 매우 어색한 커플처럼 보였다. 신장 차이가 크다 보니 나란히 걷는 동안 타오는 아주 천천히 걸어야 했다. 내가 보조를 맞춘답시고 뛰지 않아도 되게 하려는 배려였다. 하지만 내 걸음새는 볼성사납게 껑충껑충 뛰는 모습에 가까웠다. 걸음을 재촉하려 하면 더욱 꼴불견이 됐다. 70kg을 운반하는데 익숙해진 근육을 이제 47kg을 운반하는데 적응하도록 조절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다. 우리는 그 작은 계란의 외벽에서 빛나는 발광체를 향해 걸어갔다.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그 빛의 세기가 강렬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그 발광체의 밑을 지나 벽을 관통해 실내로 들어갔다. 우주선의 화면에서 봤던 바로 그 방이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도 낯이 익었다. 내가 은하계 본부에 들어와 있음을 깨달았다. 타오가 내 마스크를 벗겨줬다. 이제는 괜찮아요, 미셸. 여기서는 마스크가 필요 없어요. 그녀는 그곳에 있는 12명의 사람들에게 나를 직접 소개했다. 그들은 모두 감탄사를 연발하며 환영의 뜻으로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진지한 기쁨과 선의의 표정이 역력했다. 나는 그들의 따뜻한 환대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들은 나를 가족으로 여기는 듯했다. 타오는 그들이 내게 갖는 큰 의문을 설명해 줬다. 저 사람의 표정은 왜 저렇게 슬퍼 보이지? 어디 아픈가? 나는 슬프지 않아요. 내가 항의하듯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저들은 지구인의 얼굴 표정에 익숙지 않아요. 보다시피 이곳 사람들은 늘 행복한 표정에 익숙해 있거든요. 맞는 말이었다. 그들은 마치 매 순간 기쁜 소식을 듣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그들에게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생각을 해왔는데 갑자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 그들은 모두 나이가 같아 보였던 것이다. 제 5장 다른 행성에서 사는 법 배우기. 타오는 이곳에서 인기가 좋은 것 같았다. 주변 사람들의 각종 질문에 그녀는 특유의 자연스럽고 환한 미소로 자세히 대답했다. 그러나 잠시 후 그들 중 몇몇은 자신들의 업무로 되돌아가야 했다. 우리도 떠날 때가 됐다는 신호였다. 나는 마스크를 다시 썼고 다정한 작별 인사말이 오가는 가운데 우리는 그곳을 떠났다. 타오와 나는 플랫폼에 다시 올라타고는 멀리 보이는 숲을 향해 빠른 속도로 날아갔다. 플랫폼은 지상호에서 6m 높이에서 시속 70에서 80km 정도로 비행했다. 공기는 따뜻하고 냄새가 좋았다. 다시 행복감을 느꼈다. 지구에서는 경험한 적이 없는 느낌이었다. 우리는 숲의 가장자리에 도착했다. 나무들의 거대한 크기에 강한 인상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하늘로 솟은 높이가 200m 정도는 되는 듯했다. 가장 높은 나무는 240m예요, 미셸. 내가 물을 필요도 없이 타오가 설명했다. 그리고 밑동의 지름은 20에서 30m예요. 나무들 중 일부는 이곳 나이로 8,000년 정도 되죠. 이곳에서 1년은 333일, 하루는 26카르세예요. 또 1카르세는 55로르세, 1로르세는 70카시오예요. 1카시오는 지구의 시간 단위로 초와 비슷해요. 당신의 아파트로 가겠어요. 아니면 먼저 숲을 구경할까요? 숲을 먼저 구경합시다, 타오. 플랫폼이 속도를 크게 줄였다. 우리는 나무들 사이를 미끄러지듯 이동하면서 혹은 멈춘 상태에서 나무들을 더 가까이 관찰할 수 있었다. 플랫폼은 지면에 닿을 듯한 높이에서부터 10m 정도의 높이 사이에서 움직였다. 타오는 그나는 플랫폼을 놀랄 정도로 정확하고 능숙하게 조종했다. 타오가 그것을 조종하는 방식을 보면 나르는 양탄자가 연상됐다. 마치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아름다운 숲바닥을 누비는 신비한 관광여행을 하는 듯했다. 타오가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더니 마스크를 벗겨줬다. 풀숲이 부드러운 황금색으로 빛났지만 나는 그 빛을 견딜만 했다. 빛과 색깔에 익숙해지기에 좋은 기회예요, 미셸. 저것 보세요. 그녀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높은 나뭇가지들 사이에서 3마리의 나비가 보였다. 날개의 색상이 생생하고 크기가 엄청났다. 양쪽 날개 길이가 1m는 됨직한 그 인시류, 즉 나비. 나방 무리는 숲의 꼭대기 부근에서 날아다니다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날개는 파랑, 녹색, 주황색이 섞여 있었다. 마치 어제 일처럼 그때 광경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나비들은 가장자리가 묘하게 생긴 날개를 퍼덕이며 우리를 스쳐 지나갔다. 가슴이 뭉클하게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한 마리가 몇 미터 떨어진 나무숲에 내려앉았다. 덕분에 녀석의 생김새를 자세히 감상할 수 있었다. 몸에는 은색과 금색의 동그라미 무늬가 있고 더듬이는 비취색이었다. 주둥이는 황금색이고 날개 윗면은 녹색이었는데 밝은 파란색 줄무늬와 어두운 주황색 다이아몬드 모양이 엇갈려 있었다. 날개 아랫면은 진한 파란색이지만 빛이 났다. 마치 이쪽으로부터 영사기 불빛으로 조명을 받고 있는 듯했다. 그 거대한 곤충은 잎사귀에 앉아있는 동안 부드러운 휘파람 소리를 내는 것 같았다. 나로서는 몹시 놀라운 현상이었다. 지구에서 인시류가 소리를 내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물론 우리는 지구가 아니라 티아우바에 있었다. 그것은 앞으로 내가 겪게 될 많은 경이로운 현상의 시작에 불과했다. 숲 바닥에선 각양각색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다. 하나하나가 모두 낯선 식물들이었다. 식물이 바닥을 완전히 뒤덮었지만 그 중에 관목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거대한 나무들의 가려 발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때문인 듯했다. 지면을 덮는 이끼류부터 큰 장미나무까지 숲 바닥 식물들의 크기는 다양했다. 어떤 식물은 잎사귀의 두께가 사람의 손바닥 길이만큼 두꺼웠다.
잎의 생김새도 심장이나 동그라미 모양이었고 어떤 잎은 아주 길고 얇았다. 색상도 녹색보다는 파랑색에 가까웠다. 갖가지 형상과 색깔의 꽃들이 서로 뒤엉켜 있었다. 지상 7m 높이에서 보이는 그 광경은 너무도 찬란했다. 플랫폼이 가장 높은 나무까지 수준으로 상승했다. 타오의 지시에 따라 나는 마스크를 다시 착용했다. 우리는 숲의 위쪽으로 올라가 거목들의 바로 위에서 천천히 비행했다. 숲 위의 상공에서는 빛의 세기가 다시 강렬해졌다. 마치 순수한 크리스털 모양의 풍경 속을 여행하는 느낌이었다. 경이로운 새들이 높은 나무의 꼭대기에 앉아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우리를 지켜봤다. 새들의 색깔은 다양하고 풍부했다. 마스크 때문에 색채 효과가 약간 감소되긴 했지만 녀석들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환상적인 축제였다. 마코 앵무새의 종류도 다양했다. 깃털의 색깔은 파랑, 노랑, 분홍, 빨강이었다. 벌새떼의 한가운데에서는 극락조가 날개를 펼친 채 거들먹거리며 걸어다녔다. 벌새들은 눈부신 붉은색 바탕에 황금색 점들이 있었다. 극락조의 꼬리 시털은 빨강, 분홍, 주황색이었는데 길이가 2.5m 정도였고 양쪽 날개 길이도 2m에 가까웠다. 이 보석 같은 새들이 날아오를 때면 날개 밑면에 부드러운 분홍색이 드러났고 날개 끝은 선명한 파란색이었다. 예상치도 못한 색상이었다. 특히 날개 윗면의 주황색이 그랬다. 머리털은 매우 컸는데 각각 노랑, 녹색, 주황, 검정, 파랑, 빨강, 흰색, 다망색 등이었다. 티아우바에서 목격한 색깔들을 정확히 묘사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원망스럽다. 표현력의 빈곤을 느끼며 어휘 공부를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마저 든다. 그곳에서는 빛깔이 사물의 내부에서 발산돼 나온다는 인상을 자주 받았다. 그곳의 색깔은 내가 아는 것 이상으로 많았다. 지구에서는 빨강의 색조가 15종류 정도만 알려져 있지만 그곳에서는 100종류가 넘는 듯했다. 내 관심을 끈 것은 색깔뿐만이 아니었다. 숲 위를 비행하기 시작한 이래로 계속 어떤 소리가 들렸다. 타오에게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이었다. 매우 부드럽고 가벼운 배경음악 같았다. 먼 곳에서 동일한 멜로디를 끊임없이 연주하는 플룻 소리와 비슷했다. 우리가 이동할 때는 음악 소리가 변하는 듯 하다가 이내 원래 음조로 돌아왔다. 저 소리는 음악 소리인가요? 수천 종류의 곤충들에게서 나오는 진동이에요. 햇빛이 특정 식물에 비칠 때 반사돼 나오는 색깔의 진동과 결합되면 그런 음악 소리가 나와요. 우리 티아우바인들에게는 의식적으로 신경 쓸 때에만 들립니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환경 속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잘 못 느끼죠. 어떻든 편안한 느낌을 주지 않나요? 정말 그래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저런 진동이 사라질 경우 우리는 심각한 눈병에 시달린다고 해요. 진동이 눈보다는 귀에 감지되는 것 같은데 웬 눈병이냐고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전문가들 얘기니까 맞겠죠. 어쨌든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전문가들 얘기가 진동이 사라질 확률은 내일 태양이 스스로 소멸할 확률만큼이나 낮다고 하니까요. 타오가 플랫폼을 돌렸다. 잠시 후 우리는 숲을 떠나 평야지대 상공을 날아갔다. 밑에서는 청록색 강이 평야를 가로질러 흘렀다. 우리는 지상 3m 높이까지 하강의 강물을 따라갔다.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의 움직임이 시야에 들어왔다. 물고기보다는 오리너구리에 가까운 동물이었다. 물은 수정처럼 맑았고 아주 작은 조약돌마저 식별할 수 있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우리는 바다 쪽으로 가고 있었다. 황금빛 모래해변 가장자리에 높이 솟아있는 코코야자 나무들이 거대한 잎들을 손짓하듯 흔들어댔다. 해변 한쪽을 내려다보는 나지막한 바위 언덕들이 붉은색으로 빛나면서 파란 바다 색깔과 상쾌한 대비를 이루었다.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래사장에서 일광욕을 하거나 투명한 바닷물에서 헤엄을 쳤다. 모두 나체였다. 머리가 약간 멍해졌다. 끊임없이 겪는 새롭고 불가사의한 현상 때문만은 아니었다. 중력 변화에서 비롯된 지속적인 경량감 때문이기도 했다. 경량감을 느낄 때 지구가 생각났다. 벌써 낯선 이름이 된 지구. 이제는 지구의 모습을 그리기도 어려워졌다. 청각, 시각상의 진동은 나의 신경체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나는 대체로 신경질적인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지극히 느긋한 기분이 됐다. 마치 따뜻한 욕조로 뛰어들어 거품 위에 두둥실 뜬 상태에서 부드러운 음악을 듣는 기분이었다. 아니, 그 이상으로 느긋해졌다. 왈칵 울고 싶을 정도였다. 우리는 해상 12m 높이로 드넓은 만을 가로질러 매우 빠른 속도로 날아갔다. 수평선에서 몇 개의 점들이 보였다. 몇 개는 다른 것들보다 컸다. 섬들이었다. 티아우바에 착륙하기 전에 봤던 바로 그 섬들이었다. 가장 작은 섬을 향해 날아갔다. 아래 물속에서는 많은 물고기들이 우리를 따라왔다.
녀석들은 수면에 드리운 플랫폼에 그림자를 교차해 헤엄치면서 즐거워하는 듯했다. 상어들인가요? 내가 물었다. 아니요, 다지크예요. 돌고래와 사촌이죠. 지구의 돌고래들처럼 놀기를 좋아해요. 보세요. 저길 봐요. 내가 타오의 말을 가로막으며 소리쳤다. 타오는 내가 가리키는 곳을 보고는 웃기 시작했다. 한 무리의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아무런 운송체도 타지 않은 듯했다. 그들은 해상 2m 높이에서 똑바로 선 자세로 매우 빠르게 우리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다. 곧 양측이 만났고 우정의 제스처들이 오갔다. 그 순간 내 몸속으로 행복감이 흘러드는 느낌이 몇 초간 지속됐다. 전에 라톨리가 내게 보냈던 느낌과 같은 것이었다. 그것은 그나는 사람들이 내게 보내는 환영의 신호였다. 어떻게 저럴 수 있죠? 공중부양술인가요? 아니요. 저들은 허리에 타라를 차고 손에는 리티올락을 갖고 있어요. 타라는 날고 싶을 때 혁대처럼 허리에 차는 장치이고 리티올락은 손으로 작동하는 보조장치다. 그 장치는 이 행성의 냉자기력을 무력화하는 특정한 진동을 발생시켜 무중력 상태를 만듭니다. 그래서 심지어 수백만 톤의 무게도 깃털처럼 가벼워져요. 그런 후 초음파와 비슷한 진동을 이용해 지금처럼 원하는 장소로 정확히 이동할 수 있어요. 이 행성에서는 모든 사람이 멀리 가고 싶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비행체를 타고 다니죠? 내가 물었다. 그 비행장치를 사용해 보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게다가 소음도 전혀 없지 않은가. 미셸, 너무 조급해하는군요. 당신을 플랫폼에 태우고 온 이유는 당신이 아직 리티올락을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숙달하지 않고 사용하다간 다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나면 사용법을 가르쳐 줄게요. 이제 거의 다 왔네요. 우리는 어떤 섬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다. 몇몇 사람이 일광욕을 하는 황금빛 해변이 보였다. 어느 틈엔가 플랫폼은 야자수 잎사귀 아래 넓은 길을 따라 날아갔다. 길 양옆에는 향기로운 관목과 꽃들이 심어져 있었다. 그 일대는 각종 곤충과 나비와 새들이 내는 음향과 빛깔로 활기에 넘쳤다. 플랫폼은 지면 가까이를 느린 속도로 이동했다. 마지막 모퉁이를 지난 뒤 마침내 작은 나무와 덩굴식물 한가운데 위치한 작은 계란 앞에 도착했다. 이 행성의 모든 건물이 계란 모양을 하고 있는 듯했다. 계란형 건물의 대다수는 옆으로 누워 있었지만 일부는 앞서 말한 대로 뾰족한 부분이 하늘을 향한 모양으로 서 있었다. 껍질은 회색 계열이었고 창문과 출입구가 없었다. 이 계란형 건물은 옆으로 누운 형상에 절반은 땅 속에 파묻혀 있었다. 길이는 30m, 직경은 20m쯤 됐다. 지금까지 봐왔던 것들에 비하면 상당히 작았다. 타오는 그 건물의 외벽 중앙에 있는 발광체 앞에 플랫폼을 세웠다. 지금까지 플랫폼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가벼운 압력을 느꼈는데 그 강도는 오리털 이불이 와 닿는 정도였다. 앞서 은하 우주기지의 외벽을 관통해 들어갔을 때에도 비슷한 압박감을 느꼈던 기억이 났다. 건물들의 출입구와 창문이 없는 것도 특이했지만 내부의 풍경은 훨씬 더 이상했다. 앞서 말했듯이 전반적인 인상은 우리가 여전히 건물 밖에 있는 듯하다는 것이었다. 놀랄 정도로 아름다운 빛깔들이 어디에서나 보였다. 푸른 잎, 짙은 자줏빛 하늘을 배경으로 뻗어있는 나뭇가지들, 나비, 각종 화초 등 건물의 지붕 한가운데에 내려앉은 새 한 마리가 생각난다. 우리는 건물 내부에서 그 새의 발바닥도 볼 수 있었다. 마치 그 새가 신기하게도 허공 속에 멈춘 채 앉아있는 듯했다. 그 광경을 보는 놀라움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유일하게 외부와 대비되는 부분은 카펫 같은 게 깔려있는 내부 바닥이었다. 실내에는 안락해 보이는 좌석들과 외다리 테이블들이 배열돼 있었다. 물론 그 모든 가구들은 거구의 주민들에게 맞게끔 대형이었다. 타오, 내가 말했다. 건물 벽이 투명한데 왜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볼 수 없나요? 우리가 외벽을 어떻게 뚫고 들어왔죠? 미셸, 먼저 마스크부터 벗으세요. 당신이 견딜 수 있도록 내부 조명을 조절할게요. 타오는 바닥에 있는 한 물체에 다가가 손을 갖다 댔다. 나는 마스크를 벗었지만 빛의 세기를 견딜만 했다.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의 느낌과 별 차이 없었다. 물론 주변이 반짝거리는 것은 여전했다. 미셸, 이 건물은 특수한 자기장 덕분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자연의 힘과 창조물들을 우리의 목적에 맞게 복제했어요. 무슨 뜻인지 설명할게요. 인간이든 동물이든 혹은 광물이든 모든 존재는 주변에 어떤 에너지 장을 갖고 있어요. 예컨대 인체는 계란 모양의 에테르장과 오로라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 점은 당신도 알고 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에테르장은 약간의 전기와 상당량의 진동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 진동을 아리아코스티나키라고 부릅니다. 이 진동은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진동은 오로라의 진동과는 섞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주지에 자연을 복제했어요. 건물의 기점둘레에 광물질적인 전기, 에테르 진동 영역을 만들어냈지요. 타오는 방의 한가운데 두 개의 좌석 사이에 있는 타조알 크기의 계란을 가리켰다. 미셸, 이 좌석을 밀어주실래요? 그 말에 깜짝 놀라 그녀를 쳐다봤다. 좌석의 크기가 엄청난 데다 그녀가 내게 어떤 요청이든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부탁받은 대로 하려고 했지만 좌석이 너무 무거워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럭저럭 좌석을 50cm 정도 움직였다. 정말 잘했어요. 타오가 말했다. 이번엔 저 계란을 내게 건네주세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 일은 비교적 쉬울 것 같았다. 한 손으로도 별로 힘들이지 않고 계란을 들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두 손으로 들어 올리려는 순간 나는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토록 무거우려고는 예상치 못해 균형을 잃었기 때문이었다. 일어나서 다시 시도했다. 이번엔 온 힘을 쏟았다. 그러나 계란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타오가 내 어깨를 만지면서 보세요라고 말했다. 타오는 내가 간신히 움직인 좌석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한 손을 좌석 밑에 넣더니 머리 위로 들어올렸다. 그리고는 여전히 한 손으로 다시 내려놓았다. 별로 힘을 들이지 않은 듯했다. 나는 양손으로 계란을 잡고는 온 힘을 다해 앞뒤로 밀거나 잡아당겼다. 너무 힘을 줘 목에 핏줄이 섰다. 그러나 계란은 1mm의 10분의 1도 움직이지 않았다. 계란이 방바닥에 용접돼 있군요. 내가 말했다. 아니에요, 미셸. 건물의 중심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앞서 말한 기점이죠. 우리는 기점둘레에 에너지장을 만들었어요.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바람과 비도 침투하지 못하죠. 태양광선의 경우엔 침투할 수 있도록 에너지장의 세기를 조절하죠. 지붕에 앉은 새들 역시 에너지장을 통과할 정도로 무겁지 않아요. 하지만 좀 더 무거운 새가 앉는다면 가라앉기 시작할 거예요. 그럴 경우 새는 깜짝 놀라 즉각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아무런 해도 입지 않죠. 무척 교묘하군요. 내가 말했다. 그런데 출입구의 발광체는 어떤 용도인가요? 우리가 선택하는 지점에서 외벽을 통과할 수는 없나요? 할 수는 있어요. 다만 외부에서는 내부를 들여다보지 못하므로 아무 데서나 들어갔다가는 내부의 가구에 부닥칠지도 모르죠. 그래서 안전한 입구를 표시하려고 외벽에 발광체를 부착했어요. 자, 내부를 둘러보죠. 나는 그녀를 따라갔다. 화려한 장식의 칸막이 뒤에는 정말로 멋진 실내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녹색 바나무로 만든 모형 수영장이 보였다. 근처에는 주변 풍경과 어울리는 모양의 세면대가 있고 그 위에는 바남 재질의 백조가 부리를 벌린 채 몸을 구부리고 있었다.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타오가 백조의 부리 아래로 손을 갖다 대자 즉시 물이 나와 그녀의 손을 적시면서 세면대로 흘러내렸다. 손을 치우자 물도 멈췄다. 그녀는 내게도 해보라고 했다. 세면대는 실내 바닥에서 약 1.5m 높이에 설치돼 있었던 만큼 나는 팔을 높이 들어 올려야 했다. 어떻든 손을 대자 다시 물이 쏟아져 나왔다. 정말로 영리한 장치구먼. 내가 말했다. 이 섬에는 식수도 있나요? 아니면 땅에 시추궁을 뚫어야 하나요? 타오의 얼굴에 다시 즐거움의 미소가 번졌다. 내가 기발한 질문을 던질 때마다 그녀의 얼굴에 나타나는 아주 낯익은 표정이었다. 아니에요, 미셸. 우리는 지구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물을 조달해요. 돌로 만든 이 멋진 새 밑에 장치가 있어요. 외부의 공기를 끌어들여 식수로 변화시키는 장치예요. 놀랍군요. 우리는 단지 자연 법칙을 활용할 뿐이죠. 뜨거운 물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전기 진동력을 이용해요. 온수가 필요하면 이쪽에 발을 얹고 끓는 물이 필요하면 발을 저쪽에 얹어요. 석조 새 옆구리의 전지들이 그 장치의 기능을 통제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단지 물질적인 세부사항일 뿐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타오는 내 시선이 머무른 곳을 가리키며 여기 이곳은 휴게실이에요. 저쪽에서 마음껏 팔다리를 뻗을 수 있어요. 그녀는 바닥에 놓여있는 두터운 매트를 가리켰다. 매트는 건물의 기저 부분에 좀 더 가까운 곳에 있었다. 나는 그곳에 드러누웠다. 곧바로 내려지면 부근에서 공중에 떠있는 느낌이 들었다. 타오는 계속 말을 했지만 내게는 그녀의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안개 같은 커튼 뒤로 사라졌다. 나는 소미불 같은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는 느낌이었다. 음악 같은 진동음도 들렸다. 그 모든 상황이 지극히 편안한 느낌을 주는 효과를 자아냈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몇 초 후 타오의 목소리도 다시 들렸다. 안개가 걷히고 완전히 사라지면서 목소리는 더욱 크게 들렸다. 미셸, 기분이 어땠어요? 편안함의 극치였어요. 내가 흥분조로 말했다. 그런데 아직 못 본 게 하나 있어요. 주방 말이에요.
프랑스인들에게 주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이쪽으로 오세요. 타오가 다시 미소를 지으며 또 다른 방향으로 몇 걸음 옮겼다. 여기 투명한 서랍이 보이나요? 그 안에 칸이 여러 개 있어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생선, 조개, 계란, 치즈, 유제품, 야채, 과일이 들어있고 여기 마지막 칸에 지구인들이 만나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만나는 우리들의 빵이에요. 나를 놀리는 건가요? 서랍 속에서 보이는 것이라고는 빨강, 녹색, 파랑, 갈색 등 온통 색깔들밖에 없는데 당신이 보는 것은 생선과 야채 등 각종 음식의 농축물이에요. 뛰어난 요리사들이 다양한 비법으로 만든 최상 품질의 음식들이죠. 맛을 보면 매우 영양가가 높고 우수한 식품임을 알 거예요. 그러고 나서 타오는 자기네 언어로 몇 마디 말을 중얼거렸다. 잠시 후 내 앞에 쟁반이 나타났고 그 속에는 보기 좋게 배열된 몇몇 음식물이 담겨 있었다. 먹어보니 놀랄 정도로 맛이 있었다. 평생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이지만 정말로 맛있었다. 만나는 이미 우주선에서 맛을 봤었다. 다시 먹어보니 다른 음식물들과 상당히 잘 어울린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빵이 지구에서는 만나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그 음식이 지구에 존재하게 됐나요? 그것은 우리가 우주선으로 은하계를 여행할 때 늘 챙겨가는 식품이에요. 농축하기 쉽고 영양가도 높아 매우 실용적이지요. 사실상 완전 식품이에요. 밀과 귀리로 만드는데 그것만 먹고도 몇 달은 살 수 있어요. 마침 그때 나뭇가지 아래로 지면 가까이에서 날아오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그들은 건물 입구에 멈춰 서서는 타라를 끌러 대리석 받침대 위에 얹어놓았다.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는 동작이었을 것이다. 그들이 한 명씩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 반갑게도 비아스트라와 라톨리, 그리고 우주선에서 만났던 나머지 승무원들이었다. 그들은 우주선 유니폼 대신에 아랍인 스타일의 길다란 의상을 걸쳤는데 옷의 색깔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그때에는 그들이 우주선에서 대화하며 알고 지냈던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기 어려웠다.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다. 나톨리가 내게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은 환한 미소로 밝게 빛났다. 내 어깨에 손을 대고는 텔레파시로 말했다. 친구여, 조금 놀란 것 같군요. 우리들의 주거지가 마음에 들지 않나요? 그녀는 감동을 받았다는 나의 대답을 읽고는 기뻐했다. 그러고는 동료들을 향해 나의 반응을 전달했다. 모든 사람이 한마디씩 언급하면서 갑자기 시끌벅적해졌다. 잠시 후 모두 자리에 앉았다. 앉은 모양새들이 나보다는 훨씬 더 편안해 보였다. 큰 체구에 맞게 제작된 의자들인 만큼 내게 맞는 것은 없었다. 닭들 사이에 낀 오리새끼 같은 묘한 느낌이었다. 타오는 주방에 가서 쟁반 하나에 먹을 것을 가득 담았다. 그녀가 뭐라고 한마디 하자 모두들 쟁반 쪽으로 손을 내밀었다. 쟁반이 천천히 공중으로 떠올랐다. 쟁반은 방안을 빙 돌면서 각각의 손님들 앞에서 저절로 멈췄다. 마침내 내 앞에까지 왔다. 나는 쟁반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면서 꿀물이 담긴 잔을 들었다. 나의 이런 자세에 모두들 재미있어했다. 쟁반은 다시 저절로 이동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 모두의 손도 내려갔다. 어떻게 한 거죠? 내가 타오에게 물었다. 모두들 정신감흥으로 내 질문을 알아들었고 폭소가 터져나왔다. 당신이 말하는 공중부양술로 했어요, 미셸. 우리는 몸을 쉽게 공중으로 들어 올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냥 재미삼아 할 뿐이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다리를 포개고 앉아있던 타오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실내를 한 바퀴 돌더니 마지막에는 공중에서 정지된 상태로 있었다. 나는 그 광경을 뚫어져라 응시했다. 그렇게 넋을 잃고 쳐다보는 사람은 나밖에 없음을 잠시 후 깨달았다. 내가 바보처럼 보였음에 틀림없었다. 모두의 시선이 내게로 고정돼 있었다. 분명히 그들에게는 타오의 행동이 지극히 평범한 것이었다. 그들은 나의 놀란 표정에 더 흥미를 느꼈다. 타오는 자기 자리로 천천히 내려앉았다. 공중부양술은 지구인들이 상실한 많은 기술 중 하나예요, 미셸. 드문 일부 사람들에게만 그런 능력이 있지요. 한때는 많은 지구인들이 그것을 포함한 많은 기술을 구사했어요. 그날 오후 나의 새 친구들과 나는 아무런 걱정 없이 텔레파시로 대화하며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이윽고 태양이 지기 시작했다. 타오가 말했다. 미셸, 당신이 티아오바에 체류하는 동안 이 도코가 당신의 집이 될 거예요. 이런 계란형 주거지를 여기서는 도코라고 불러요. 당신이 잠을 잘 수 있도록 밤에는 우리가 떠나 있을 겁니다. 목욕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 거예요. 그리고 휴게실 침대에서 주무시면 됩니다. 그런데 취침 준비는 30분 안에 끝내도록 하세요. 이 집에는 조명이 없거든요. 우리는 밤에도 나처럼 사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조명이 필요 없어요. 이 건물은 안전한가요? 안심해도 되나요? 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타오는 다시 미소를 지었다. 이 행성에서는 도시 한가운데 길바닥에서도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래도 지구에서 무장 경비원과 경비견 경보장치가 지켜주는 건물 안에 있는 것보다 안전할 거예요. 이곳에는 고도로 진화한 사람들만 존재합니다. 지구에 범죄자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럼 범죄자는 가장 악질적인 짐승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제 좋은 밤 보내세요. 타오는 뒤로 돌아 도쿠의 벽을 통과해 친구들과 합류했다. 타오가 그들과 함께 날아오른 것을 보니 친구들이 그녀의 리티올락도 가져온 것이 분명했다. 나는 티아우바에서의 첫날 밤을 보내기 위해 준비했다. 6장치인 지도자와 오로라. 큰 불꽃이 파란색을 태웠다. 주황색과 붉은색 불꽃이 그 주위에서 타올랐다. 거대한 구렁이 한 마리가 불꽃 사이에서 나와 나를 향해 기어왔다. 난데없이 거인들이 달려와 구렁이를 잡으려 했다. 구렁이가 내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려고 7명의 거인이 달려들었다. 갑자기 구렁이가 몸을 돌려 불꽃을 삼키더니 마치 용처럼 거인들에게 내뿜었다. 그러자 거인들은 구렁이의 꼬리 위에 올라탄 채로 거대한 석상으로 변해버렸다. 그 파충류는 혜성으로 변해 석상들을 이스터 섬에 옮겨다 놓았다. 잠시 후 석상들은 이상한 모자를 쓴 채 내게 인사했다. 타오를 닮은 석상 하나가 내 어깨를 붙잡으며 미셸 일어나세요라고 말했다. 타오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흔들어 깨우고 있었다. 이것 참. 내가 눈을 뜨며 말했다. 꿈을 꿨어요. 당신이 이스터 섬의 석상이었는데 내 어깨를 붙들고 내가 이스터 섬의 석상 중 하나이고 실제로 당신 어깨를 잡았어요. 어쨌든 나는 지금 꿈속에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런데 꿈이 정말로 희한하군요. 왜냐하면 이스터 섬에는 아주 오래전에 나를 불멸의 존재로 만들려고 내 이름을 붙여 만든 석상이 하나 있거든요. 무슨 말이죠? 그냥 사실을 말할 뿐이에요, 미셸. 나중에 때가 되면 모두 설명할게요. 지금은 이 옷을 입어보세요. 당신을 위해 가져왔어요. 타오가 화려한 색상이 긴 옷을 건네줬다. 무척 마음에 드는 옷이었다. 향내가 나는 온수 목욕을 한 뒤 그 옷을 입었다. 예상치 못한 행복감이 온몸을 감쌌다. 그 느낌을 타오에게도 알렸다. 그녀는 내게 주유와 약간의 만나를 듣고 기다리고 있었다. 옷의 색깔은 당신의 오로라 색깔에 맞춰 골랐어요. 그래서 느낌이 좋은 거예요. 지구인들이 오로라를 볼 수 있다면 그들 역시 자신에게 맞고 그래서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색깔을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스피린보다는 색깔을 더 활용하게 되겠죠.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예를 들게요. 누군가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저 옷은 전혀 어울리지 않아. 패션 감각이 전혀 없네? 라고요. 예, 자주 그래요. 대개 그런 사람들은 단지 옷을 다른 사람들보다 덜 세련되게 고르거나 코디를 잘 못해요. 배색이 어울리지 않는 경우인데 자신의 시각보다는 타인들의 시각을 기준으로 삼죠. 그러나 그렇게 옷을 선택하면 좋은 기분을 느끼지 못하고 그 이유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색상 조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 오히려 당신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거예요. 옷 색깔의 진동이 오로라의 진동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설명해줘도 믿지 않으려 할 거예요. 지구인들은 직접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것만 믿지요. 하지만 오로라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오로라의 색깔이 있나요? 물론이죠. 오로라는 끊임없이 진동하면서 색깔이 변해요. 실제로 당신의 머리 윗부분에는 꽃다발처럼 다양한 빛깔들이 몰려 있어요. 당신이 아는 거의 모든 색이 거기에 있어요. 머리둘레에도 황금빛 원광이 있어요. 하지만 원광은 영적으로 고도로 발달한 사람들과 타인을 도우려고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에게서만 명확히 보이죠. 원광은 황금빛 달무리와 비슷해요. 지구의 화가들이 그린 성인들과 그리스도의 광륜 같은 것이죠. 옛날에 화가들이 원광을 그려 넣은 이유는 그들 중 일부가 실제로 원광을 받기 때문이에요. 네. 나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지만 당신에게서 들으니 좋네요. 오로라에도 다양한 빛깔이 있어요. 일부는 강렬하고 일부는 흐릿하죠. 예컨대 건강이 안 좋거나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나도 정말 오로라를 보고 싶군요. 그것을 보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아주 오랜 옛날에는 지구에서 오로라를 보고 식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미셸. 보게 될 거예요. 한 가지 오로라뿐 아니라 여러 가지를요. 당신 자신의 오로라를 포함해서. 그러나 지금은 저를 따라오세요. 시간은 부족한데 보여드릴 게 많거든요. 나는 타오를 따라갔다. 그녀는 내게 마스크를 씌운 뒤 전날 사용했던 비행 플랫폼 쪽으로 걸어갔다. 플랫폼에 착석하자 타오는 곧바로 이륙했다. 거리의 나뭇가지들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능숙하게 조종했다. 잠시 후 우리는 해변에 도착했다.
태양이 섬 뒤편에서 막 떠올라 바다와 주변 섬들을 밝게 비췄다. 수면 위에서 보는 그 광경은 신비롭기까지 했다. 해변을 따라 화초가 만발한 관목 숲 사이에서 다른 도코들이 보였다. 바닷가에서는 도코 주민들이 투명한 물에서 헤엄을 치거나 백사장을 산책했다. 그들은 비행 플랫폼을 보고 놀란 듯 우리를 따라오기도 했다. 그 섬에서는 플랫폼이 흔히 보는 교통수단이 아닌 듯했다. 한 가지 더 말해둬야 할 게 있다. 티아우바에서는 사람들이 늘 나체로 수영과 일광욕을 즐긴다. 그러나 비교적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산책할 때는 항상 옷을 입는다. 이 행성에서는 위선이나 자기과시 혹은 거짓 겸손이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섬의 끝에 도착하자 타오는 더욱 속도를 내 수평선에서 보이는 큰 섬을 향해 날아갔다. 타오가 플랫폼을 조종하는 솜씨는 정말로 뛰어났다. 특히 그 섬의 해안 지대를 이동할 때는 더욱 돋보였다. 해변에 접근하면서 거대한 도코들이 멀리서 보이기 시작했다. 뾰족한 부분이 하늘을 향한 도코 9개가 모여 있었다. 그러나 섬에는 숲속에 산재에 있어 눈에 잘 띄지 않는 좀 더 작은 다른 도코들도 있었다. 타오는 비행고도를 높였고 우리는 구코트라쿠 도지 도코 즉 9개 도코의 도시 상공을 날고 있었다. 타오는 도코들 사이를 솜씨 좋게 비행하다가 한가운데의 아름다운 공원에 착륙했다.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지만 나는 티아우바를 둘러싼 황금빛 기운이 이곳 도코들의 주위에 특히 짙게 깔려있음을 알 수 있었다. 타오는 내 판단이 틀리지 않음을 확인해줬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타오는 푸른 잎으로 만들어진 아치형 문을 지나 이어진 길로 나를 안내했다. 길 옆에는 작은 연못들이 있었다. 연못에서는 아름다운 물새들이 논일고 작은 폭포들이 속삭이듯 물소리를 냈다. 타오를 따라가느라 뛰다시피 걸어야 했지만 천천히 가자고 요구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여념이 없어 보였다. 한 번은 내가 점프를 하려다 불상사가 일어날 뻔했다. 재미있게 타오를 따라가려고 시도한 점프였다. 중력의 차이를 간과하고 힘껏 점프를 했다가 연못 속으로 떨어질 뻔했던 것이다. 다행히 연못가의 나무를 붙잡은 덕에 화는 면했다. 마침내 우리는 중앙 도코에 도착해 출입구 발광체 아래에 섰다. 타오는 몇 초 동안 정신을 집중하는 듯했다. 그러더니 내 어깨를 잡고 벽을 통과해 들어갔다. 그녀는 즉시 내 마스크를 벗기면서 눈을 절반쯤 감으라고 말했다. 반쯤 감은 눈 속으로 빛이 새어 들어왔다. 잠시 후 눈을 정상적으로 뜰 수 있었다. 이곳의 빛은 내가 묵는 도코보다도 황금색이 더 강렬해 처음에는 상당히 불편했다. 그리고 몹시 궁금한 점이 있었다. 평소에 타오는 매우 자유롭고 대인관계에서 격식을 따지지 않는 성격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태도가 돌변해 있었다. 왜 그럴까? 중앙 도코는 직경이 100m 정도였다. 우리는 천천히 걷기는 했지만 건물의 중심부로 직행했다. 그곳에는 반원 형태로 배열돼 있는 7개의 좌석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마치 석가된 듯이 앉아 있어 처음에는 석상인 줄 알았다. 외관상으론 타오와 닮았다. 다만 머리카락이 더 길고 심각한 얼굴 표정을 하고 있어 나이가 더 많아 보였다. 그들의 눈은 내부로부터 조명을 받는 듯해 나를 약간 긴장시켰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실내의 황금빛 기운이 건물 바깥보다 훨씬 더 강렬하다는 점이었다. 그 기운은 그들의 머리 주변에 집결해 원광을 형성하는 듯했다. 나는 15세 이후로 인간에 대해 경외심을 느껴본 기억이 없다. 아무리 유명한 거물급 인사라 해도 마찬가지였다.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나는 위압감을 느낀 적이 없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당당히 내 의견을 말해왔다. 내게는 일국의 대통령도 그저 또 다른 사람일 뿐이다. VIP라고 자처하는 사람을 보면 그저 웃음만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단순히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어서다. 나의 그런 태도는 중앙 도코에서 송두리째 바뀌었다. 그들 중 한 명이 타오와 나에게 앉으라고 손짓하는 순간 나는 그들의 위험에 짓눌려 목소리마저 기어들어갔다. 그토록 찬란하게 빛나는 존재들이 존재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었다. 마치 그들 내부가 불타고 있고 거기에서 광선이 발산되는 듯했다. 그들은 등받이가 수직인 사면체 같은 좌석에 앉아 있었다. 좌석들의 색깔은 서로 달랐다. 일부는 옆의 좌석과 약간 달랐고 나머지는 크게 달랐다. 의복은 본인에게 완벽하게 어울렸지만 역시 서로 색깔이 달랐다. 모두들 지구에서 결과부자로 불리는 자세로 앉아 있었다. 즉 부처님이 앉는 자세로 양손은 무릎 위에 얹어놓았다. 앞서 말했듯이 그들은 반원 형태로 앉아있고 7명이었다. 따라서 한가운데의 인물이 가장 높은 사람이고 양쪽에 각 3인이 그 다음 서열일 것이라고 나는 추측했다. 물론 당시에는 내가 압도된 상태라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 나중에 떠오른 생각이었을 뿐이다.
바로 그 가운데 인물이 내게 말을 건넸다. 매우 선율적인 동시에 위험 있는 목소리였다. 너무 당혹스러웠다. 더욱이 그는 완벽한 프랑스어로 말했다. 우리와 함께 지내게 된 것을 환영해요, 미셸. 성령께서 그대와 함께하고 인도하시기를. 다른 사람들이 복창했다. 그의 몸이 결과부자 상태로 떠오르더니 내게 다가왔다. 크게 놀라지는 않았다. 이미 타오한테서 그런 공중부양수를 받기 때문이다. 의심할 바 없이 위대하고 영적인 존재 앞에서 나는 진심으로 우러나는 무한한 존경심에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러나 아무리 일어나려 해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앉은 채로 마비된 듯했다. 그는 내 앞쪽 바로 위에서 멈춘 채 양손을 내 머리에 갖다 댔다. 두 엄지손가락은 나의 이마 한가운데 두개골 내부의 손과체와 수직선상으로 만나는 부위에 맞닿았고 나머지 손가락들은 정수리에서 만나는 형태였다. 물론 이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타오가 내게 설명해 준 것이다. 당시에는 신묘한 느낌에 압도돼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의식하지 못했다. 그의 양손이 내 머리에 얹혀있는 동안 나의 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몸속에서부터 부드러운 온기와 미묘한 향기가 파도처럼 퍼져나오면서 들릴 듯 말 듯한 부드러운 음악과 한데 어울렸다. 갑자기 내 앞에 있는 인물들을 에워싼 환상적인 빛깔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지도자가 제자리로 천천히 돌아갈 때 나는 그의 둘레에서 여러 종류의 찬란한 빛깔을 볼 수 있었다. 전에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던 빛깔들이었다. 주된 색상은 엷은 분홍색이었는데 7명 전체를 구름처럼 감쌌다. 그리고 그들의 움직임은 그 경이롭고 선명한 분홍빛이 우리도 에워싸도록 만들었다. 정상적인 감각을 되찾았을 때 타오 쪽을 바라보니 그녀 역시 신비한 빛깔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하지만 그 칠인을 에워싼 빛깔들보다는 강하지 않았다. 그들을 에워싼 빛깔들은 그들의 후광임을 알게 됐다. 나는 후광을 볼 수 있게 됐고 내가 본 것에 경이로움을 느꼈다. 지도자가 자신의 자리로 되돌아간 후 모두의 시선은 내게로 고정됐다. 마치 나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싶은 듯했다.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끝없이 계속될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을 감싼 후광의 다양한 색채가 진동하고 춤추는 것을 지켜봤다. 때론 후광이 멀리까지 뻗치기도 했다. 타오가 말했던 빛깔의 꽃다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 윤곽이 뚜렷한 황금빛 원광은 이제 거의 샛노랑으로 변했다. 그들은 나의 오로라를 볼 뿐만 아니라 그 의미마저 해독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지적인 존재들 앞에서 내가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있는 느낌이었다. 뇌리를 떠나지 않던 의문이 다시 떠올랐다. 왜 나를 이곳에 데려왔을까? 지도자가 침묵을 깼다. 미셸, 타오가 이미 설명했듯이 당신이 우리 행성을 방문하도록 선택된 이유는 나중에 지구에 돌아가서 우리의 메시지를 전하고 몇몇 중요한 문제들에 관해 지구인들을 계몽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특정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가 다가왔습니다. 지구상에서 수천 년 동안의 어둠과 야만의 시대가 지난 뒤 이른바 문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기술 발달은 지난 150년 사이에 급속도로 이뤄졌지요. 지구에서 기술 발달이 시작된 지 14,500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은 진정한 지식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가까운 미래에 지구상의 인류에게 해를 끼칠 정도로 발달했습니다. 해로운 이유는 그것이 영적인 지식이 아니라 오로지 물질적인 지식이기 때문이지요. 기술은 영적인 발전을 도와야 합니다. 사람들을 물질주의적 세계에 더욱더 가두어 놓아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지금 지구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인들은 오로지 한 가지 목표 즉 재산 축적에만 사로잡혀 있고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재산 추구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모든 것과 관련돼 있습니다. 시기심, 질투, 부자들에 대한 증오, 가난한 사람에 대한 경멸 같은 것이지요. 다시 말해 현재의 기술은 지구의 14,500년 전에 존재했던 기술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신 내 문명을 끌어내리고 도덕적 영적인 파국으로 더욱 몰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네 위대한 인물이 물질주의에 관해 언급할 때마다 그의 후광과 측근들의 후광이 순간적으로 흐릿하고 탁한 붉은색으로 번쩍이는 것을 목격했다. 마치 그들이 불타는 관목숲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듯했다. 우리 티아우바인들은 후견인 역할을 맡은 행성들의 주민들을 도와주고 인도하며 때론 벌을 주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티아우바로 오는 동안에 타오로부터 지구의 역사를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들은 것이 다행이었다. 그러지 않았다면 그 지도자의 얘기를 듣는 순간 나는 의자에서 굴러 떨어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인류에게 해롭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이미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가 말을 계속했다. 대다수 지구인들은 핵무기를 가장 위험한 것으로 보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장 큰 위험은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지구인들은 돈을 추구하지요. 그들에게 돈은 권력이나 마약 또 다른 저주를 얻는 수단이에요. 이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대형 상점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가는 상점을 2개, 3개로 늘리고 싶어 합니다. 소규모 기업 제국을 경영한다면 그것을 확대하고 싶어 합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집이 한 채 있는 보통 사람도 더 큰 집을 갖고 싶어 합니다. 혹은 2채, 3채로 늘리고 싶어 합니다.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할까요? 게다가 인간은 죽을 것이고 그때는 축적해온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어쩌면 자식들이 유산을 탕진하고 손자들은 가난하게 살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의 생애는 순전히 물질적인 관심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에 할애할 시간은 부족하겠지요. 또 다른 부자들은 인위적인 지복을 얻으려 마약에 손을 댑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끔찍한 대가를 치릅니다. 미셸, 그의 말이 계속됐다. 당신이 따라오기에는 내가 너무 빨리 나아간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당신은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오는 동안 타오에게서 이런 문제들에 관해 미리 들었을 테니까요. 나는 부끄러워졌다.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잘못을 지적당한 기분이었다. 학창시절에는 나도 이해했다고 거짓말이라도 할 수 있었지만 여기서는 그런 게 통하지 않았다. 그는 내 마음을 손바닥처럼 들여다 볼 수 있었다. 황송하게도 그는 내게 미소를 보냈다. 불꽃처럼 타오르던 그의 오로라가 원래의 빛깔로 돌아왔다.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프랑스인들이 신비의 열쇠라고 부르는 지식을 당신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이미 들었겠지만 태초에 성령이 있었습니다. 성령은 전능한 힘으로 모든 물질적 존재를 창조했습니다. 행성, 태양, 식물, 동물들을 창조했습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 자신의 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순수한 영적인 존재이므로 그것은 지극히 논리적인 행위입니다. 영적인 만족을 위해 사물을 창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 점은 이렇게 설명하지요. 창조주는 물질 세계를 통해 영적인 체험을 추구했다고. 아직도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당신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 그분은 자기 영혼의 아주 작은 일부의 물질적 형태를 부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힘을 불렀습니다. 타오가 아직 당신에게 설명하지 않은 힘이지요. 그 힘은 오로지 영성 스피리추얼리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도 우주의 보편적 법칙이 적용됩니다. 우주의 기본 패턴은 9개의 행성이 자신들의 태양 항성 주위를 공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때론 9개의 행성이 2개의 작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도 한다. 이런 태양을 쌍성이라고 한다. 이런 항성들 9개는 다시 더 큰 항성 주위를 공전합니다. 후자의 큰 상성은 전자의 9개 항성과 각각의 부속된 9개 행성의 공전 중심인 셈이지요.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다 보면 모든 천체의 공전 중심인 우주의 중심이 나오겠지요. 바로 우주의 중심에서 지구인들이 말하는 빅뱅이 일어났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때론 우연적인 사건도 일어납니다. 행성 하나가 어떤 태양계에서 사라지거나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양계는 다시 숫자 9의 기초한 패턴으로 복귀합니다. 네 번째 힘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성령이 상상한 모든 것을 구현했습니다. 성령의 아주 작은 일부를 인체 속에 집어넣었지요. 그것이 바로 성기체 에스트로 버디 영혼체입니다. 성기체는 인간 본질의 9분의 1을 형성하고 동시에 대하 higher self의 9분의 1을 구성합니다. 대하는 초월자아 over self라고도 부릅니다. 다시 말해 초월자아는 자신의 9분의 1을 인체에 보내 그 사람의 성기체가 되게 합니다. 동일한 초월자아의 나머지 부분들은 각각 다른 인체 속에 9분의 1씩 들어가 존재합니다. 그러면서도 원래 초월자아와의 통합성을 유지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다른 8명의 인간들과 동일한 초월자아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초월자아는 더 높은 단계의 초월자아의 9분의 1을 차지하고 이는 다시 더 고차원의 초월자아의 9분의 1을 구성합니다. 이런 구성 단계는 근원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요구하는 영적인 체험에 방대한 역과 장치 같은 게 됩니다. 첫 단계의 초월자아를 윗단계의 초월자아에 비해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낮은 수준에서 작용해도 그것은 매우 강력하고 중요합니다. 각종 질병을 치료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에서 심령 치료로 알려져 있다. 치료사의 초월자아로부터 도움을 얻는 능력으로 환자가 현장에 없어도 가능하다. 유능한 치료사는 세계 어느 곳에 있는 환자도 도와줄 수 있다. 물론 환자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심령 치료는 에너지의 교환이 아니라 초월자아 차원에서의 정보 교환이다. 의사들도 포기하고 임상적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진 사람들이 소생한 경우는 많습니다. 이는 그 환자의 성기체가 초월자아와 만났을 때 가능한 현상입니다. 환자가 사망한 시간 동안 그의 성기체는 육체를 떠나 있습니다.
성기채는 자신의 시신과 그것을 되살리려 애쓰는 의사들을 내려다봅니다. 슬퍼하는 가족의 모습도 볼 수 있지요. 성기채 상태의 인간은 지극히 편안한 느낌, 심지어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대개의 인간은 자신의 육체와 고통의 원인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영혼의 통로로 빨려 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통로의 끝에선 찬란한 빛이 보이고 그 너머에는 천상의 기쁨이 존재합니다. 통로를 지나 그 빛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죽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욕심이 아니라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예컨대 어린 자녀들을 위한 의지가 생기는 경우 그는 되돌아가기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요청이 받아들여집니다. 인간은 대뇌의 통로를 통해 항상 자신의 초월자아와 교신합니다. 그 대뇌 통로는 성기체와 초월자아 사이에서 특수한 진동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초월자아는 밤낮으로 당신을 지켜보면서 사고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비행기를 타기 위해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 도중에 택시가 고장이 나고 갈아탄 택시마저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단지 우연의 일치라고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비행기는 30분 뒤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합니다. 또 류머티즘 환자로 잘 걷지 못하는 할머니가 차도를 건너갑니다. 갑자기 자동차의 요란한 경적음과 급제동시에 타이어 마찰음이 들립니다. 그 순간 기적처럼 할머니는 성큼 뛰어 안전한 곳으로 피신합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할머니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고 그래서 할머니의 초월자아가 개입한 것이지요. 0.01초 사이에 할머니의 아드레날린을 분비시켜 안전장소로 뛰어갈 힘을 근육에 제공한 것입니다. 혈액 속에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급박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힘이 순간적으로 생깁니다. 혹은 분노나 공포심을 일으켜 가공할 적을 물리치는 일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양의 아드레날린은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대뇌 통로만이 초월자아와 성기체 사이의 교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꿈이나 수면 속에는 또 다른 통로가 존재합니다. 잠자는 동안 초월자아는 성기체를 불러들여 지시사항이나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때론 특정한 방식으로 성기체를 혁신하기도 합니다. 성기체의 영적인 힘을 보충하거나 중요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이나 악몽으로 잠을 설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악몽은 낮에 받은 해로운 인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은 충고를 준다는 프랑스 속담의 중요성을 이제는 더 잘 이해하겠지요. 인체는 그 자체로 매우 복잡합니다. 하지만 성기체와 초월자아가 상호작용하며 진화하는 과정의 복잡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평범한 지구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지요. 모든 정상인의 성기체는 육체가 평생 체험하는 모든 감각을 초월자아에게 전달합니다. 이 감각 정보는 9단계 초월자아의 방대한 여과장치를 통과해 성령을 둘러싼 에테르의 바다에 도달합니다. 이들 감각 정보가 본질적으로 물질 만능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을 경우 초월자아는 이들을 여과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치 깨끗한 물보다 탁한 물을 여과할 때 정수기가 더 빨리 막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 성기체가 영적인 감각 정보를 많이 얻을수록 영적인 이해력도 커집니다. 지구 시간으로 500에서 1000년이 흐르고 나면 초월자아는 더 이상 여과할 것이 없어집니다. 미셸 데마르케라는 사람의 성기체에 구현된 이런 초월자아는 영적으로 매우 진보된 상태이므로 윗단계의 초월자아와 직접 표신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은 흐르는 물에서 9개 성분을 제거하는 9단계의 여과기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 한 가지 성분이 완전히 제거되면 8개 성분이 남겠지요. 물론 그 성분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나는 심상 즉 이미지를 적극 활용합니다. 첫 번째 범주의 초월자아에서 여과장치를 통과한 성기체는 그 초월자아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킨 뒤 두 번째 범주의 초월자아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전체 여과 과정이 반복됩니다. 게다가 성기체는 영적으로 충분히 발전할 경우 다음 범주의 행성으로도 이동합니다. 당신이 내 얘기를 제대로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설명하는 모든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자신의 지혜 속에서 네 번째 힘을 이용해 9개 범주의 행성들을 만들었습니다. 미셸, 지금 당신이 와 있는 티아오바는 9번째 범주의 행성이에요. 가장 높은 단계의 행성이지요. 지구는 첫째 범주의 행성입니다. 가장 낮은 단계이지요.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구는 기초적인 사회적 가치를 가르치는데 중점을 둔 유치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범주의 행성은 좀 더 윗단계의 가치를 가르치는 초등학교에 해당됩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어른들의 지도가 필수적입니다. 셋째 범주는 중등학교입니다. 형성된 가치관을 토대로 그 이상의 것들을 탐구하지요. 다음은 대학 과정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른 대접을 받습니다. 특정한 양의 지식을 습득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책임도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지요. 9개 범주의 행성들은 이런 식으로 그 발전 단계가 달라집니다. 영적으로 발전할수록 윗단계의 행성으로 가서 우수한 생활 방식과 환경 속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음식을 조달하는 방법도 훨씬 더 쉬워지고, 이는 다시 생활 방식을 더욱 단순화시킵니다. 그 결과 좀 더 효과적으로 영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5째 범주의 행성에서는 자연이 개입해 학생들을 도와줍니다. 그 이후 6에서 9번째 단계에서는 성기체만 고도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육체도 그런 발전에서 이익을 얻습니다. 당신은 우리 행성에서 목격한 것들에 이미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볼수록 당신은 바로 이런 세계가 지구인들이 말하는 낙원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한 영혼이 되어 느끼는 진정한 행복에 비하면 여전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설명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군요. 당신이 앞으로 쓰게 될 책에서 나의 말을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글은 그대로 기수해야 할 테니까요. 당신의 개인적 견해가 개입되지 않도록 기수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책을 쓸 때가 되면 세부사항은 타오가 도와줄 겁니다. 티아우바에서는 육체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에테르 형태의 위대한 성령과 재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마쳤을 때 지도자를 둘러싼 오로라는 여느 때보다도 밝게 빛났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모습이 황금빛 안개 속으로 사라지더니 잠시 후 다시 나타났다. 성기체는 육체 속에 거하면서 다양한 전생에서 획득한 지식을 기억하고 기록한다는 사실을 이제 이해했을 겁니다. 성기체는 물질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만 풍요로워집니다. 육체는 단순한 운반체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죽을 때 육체를 버립니다. 대부분의 경우라는 말이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군요. 자세히 설명하지요. 티아우바인들 가운데 일부는 신체 세포를 의지대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다수의 나이가 같아 보이는 것을 이미 봐서 알 겁니다. 티아우바는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고도로 진화된 세계 행성 중 하나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일부는 위대한 에테로와 직접 결합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티아우바인들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거의 완벽한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맡겨진 임무가 있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피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조약돌 한 개를 비롯한 만물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우월한 행성의 주민으로서 우리의 임무는 영적인 발전, 때론 물질적 발달을 지도하고 돕는 일입니다. 우리는 기술적으로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물질적 도움을 주는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나이, 교육, 조정 능력 등에서 자녀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지 않다면 어떻게 정신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또 아이에게 육체적 처벌을 가하려면 부모가 육체적으로 더 당해야겠지요. 어른들의 경우도 올바른 충고를 들으려 하지 않고 고집만 부린다면 물리적인 방법으로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셸, 당신의 행성지구는 슬픔의 행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아주 적합한 표현이지요. 그런 별명이 붙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구인들은 경솔하게 자연에 역해합니다. 조물주가 맡긴 생태계를 보존하기보다 파괴합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생태계를 손상시킵니다. 당신이 사는 호주 같은 몇몇 나라들은 생태계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호주에서도 수질오염과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나요? 최악의 오염에 속하는 소음공해에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최악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호주인들이 그 문제에 거의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교통소음 때문에 괴로운지 물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답변을 듣게 됩니다. 답변의 85%는 이런 식입니다. 무슨 소음이라고요? 무슨 말이지요? 아, 그거요. 이미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익숙해졌다는 사실이 위험합니다. 바로 그때 타오라가 내게 뒤를 돌아보라고 손짓했다. 내가 마음속으로 던진 질문에 답변하는 손짓이었다. 어떻게 그는 퍼센트 운운할 정도로 지구에 관해 그토록 정확하고 많이 알고 있을까? 뒤를 돌아본 나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다. 뒤에는 비아스트라와 라톨리가 서 있었다. 물론 그 자체만으론 놀랄 일이 아니었다. 내가 알기에 신장이 각각 310cm와 280cm였던 그 친구들이 지금은 나의 비슷한 체구로 줄어들어 있었던 것이다. 타오라가 미소 짓는 것을 보니 내 입이 오랫동안 벌어져 있었던 듯했다. 요즘은 일부 티아오바인들이 지구에서 인간들과 섞여 사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몰랐지요? 당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음이라는 중요한 주제에 관해 계속 얘기하지요. 소음은 심각한 위험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재앙은 불가피합니다. 나이트클럽을 예로 들어보지요. 그곳의 음악 소리는 일반적인 소음 기준의 3배나 됩니다. 그런 소음에 노출된 사람들은 두뇌, 생리 시스템, 성기체에 아주 해로운 진동이 가해집니다. 그런 피해의 실상을 안다면 사람들은 화재가 났을 때보다 더 빨리 나이트클럽을 빠져나올 겁니다.
진동은 소음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색깔에서도 나오지요. 지구에서도 이 분야의 실험이 실시된 적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후속 실험은 아직 없어요. 우리 요원들의 보고 가운데 평소에 특정한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는 한 남성에 관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에게 분홍색 화면을 잠시 응시하게 한 후 측정했더니 물건을 들어 올리는 힘이 30% 감소했습니다. 당신네 문명은 그런 실험에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색깔은 인간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그런 영향을 통제할 때는 개인의 오로라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컨대 침실에 페인트칠을 하거나 벽지를 붙일 때 당신에게 진정으로 맞는 색상을 사용하고 싶다면 먼저 본인 오로라의 주요 색상을 알아야 합니다. 침실 벽의 색상을 오로라 색깔과 일치시키면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런 색깔에서 나오는 진동은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그런 영향은 잠을 자는 동안 내도 지속되지요. 그러나 지구인들은 후광 즉 오로라를 볼 능력이 없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오로라 빛깔의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질문을 말로 하기도 전에 타오라는 즉각 대답했다. 미셸, 이제는 지구의 전문가들이 오로라를 감지할 수 있는 특수 장비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런 장비는 앞으로 직면하게 될 중요한 갈림길에서 옳은 선택을 하는데 결정적 도움을 주겁니다. 러시아인들은 이미 오로라를 촬영했습니다. 드디어 시작한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판독 능력과 비교할 때 그들의 수준은 알파벳의 첫 두 글자를 읽게 된 것에 불과합니다. 오로라를 판독해 신체 질환을 치료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판독 능력으로 영혼체나 생리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영혼과 정신의 분야에서 지구인들은 가장 큰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인들이 맡은 대부분의 책무는 육체와 관련된 분야입니다. 이는 심각한 잘못입니다. 정신이 가난하면 외모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닳아 없어지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반면에 정신은 성기체의 일부로 결코 죽지 않아요. 오히려 정신을 고양시킬수록 육체의 부담은 덜어지고 윤회의 과정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우리는 당신을 성기체 상태로 티아오바에 데려올 수도 있었지만 대신 육체 상태로 데려왔어요.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벌써 그 이유를 이해하는군요. 그래서 우리도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임무에 기꺼이 협조해줘서 감사합니다. 타오라가 말을 멈췄다. 생각에 잠긴 듯 했다. 광채가 나는 두 눈은 내게 고정돼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다. 나는 행복감에 젖어드는 것을 느꼈다. 그들 7인의 오로라가 점차 변해갔다. 몇 군데는 더욱 선명해졌고 다른 곳에서는 좀 더 부드러워졌다. 그러면서 윤곽은 안개처럼 희미해졌다. 안개가 퍼지면서 황금빛과 분홍빛이 강해졌고 7인의 형태가 점차 흐릿해졌다. 어깨에서 타오의 손길이 느껴졌다. 미셸, 당신은 꿈꾸는 게 아니에요. 모두 현실입니다. 그녀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것을 증명하듯 그녀는 내 어깨를 세게 꼬집었다. 꼬집힌 자국이 몇 주 동안 보일 정도였다. 타오, 왜 꼬집었어요? 당신이 그런 폭력을 휘두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미안해요, 미셸. 하지만 나는 가끔 이상한 수단을 쓰기도 합니다. 타오라는 늘 이런 식으로 사라져요. 나타날 때도 그런 식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꿈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내 임무는 당신이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에요. 그 말과 함께 타오는 내 몸을 돌렸고 나는 그녀를 따라갔다. 우리는 왔던 길을 따라 그곳을 떠났다. 7장 무 대륙과 이스터 섬. 도코를 떠나기 전에 타오는 내게 마스크를 씌웠다. 전에 쓰던 마스크와는 다른 것이었다. 훨씬 더 선명하고 빛나는 색깔들을 볼 수 있었다. 미셸, 세복희 즉 마스크를 뜻하는 그들의 단어. 복희를 써보니 어때요? 빛을 견딜 만한가요? 네, 좋아요. 너무 아름답고 기분도. 그 말과 함께 나는 타오의 발 쪽으로 쓰러졌다. 그녀는 나를 안아서 비행 플랫폼으로 데려갔다. 깨어나 보니 놀랍게도 내가 숙소로 사용하는 도커 아니었다. 어깨가 쑤셨다. 본능적으로 손을 갖다 대고는 얼굴을 찡그렸다. 정말 미안해요, 미셸.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타오의 표정에서 약간 후회하는 기색이 보였다. 어떻게 된 거죠? 당신이 기절했어요. 적합한 표현은 아니지만 뭐라고 할까, 아름다움에 압도됐다고나 할까요? 당신의 새 복희는 색깔의 진동을 50% 통과시켜요. 전에 쓰던 복희는 20%만 통과시켰죠. 겨우 20%요? 놀랍군요. 내가 봤던 그 모든 멋진 색깔들 하며 나비, 꽃, 나무, 바다 등등 겨우 20%였다니 내가 압도돼 기절한 것도 무리가 아니군요. 프랑스에서 뉴칼레도니아로 여행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잠시 타히티 섬을 들렀어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자동차를 빌려 타고 섬을 돌아다녔어요. 주민들은 명랑했고 사는 모습도 낭만적이었어요. 환초에 둘러싸인 얕은 바다에 기슭에 밀집 오두막들이 있었는데 손질이 잘 된 잔디밭에는 빨강, 노랑, 주황, 자주색의 부겐빌레아, 하이비스커스, 엑소라스 같은 열대 초목들이 만발했고 코코넛 나무가 펼쳐져 있었어요. 우리는 온종일 돌아다녔고 나는 일기장에 내 눈은 하루 종일 아름다움에 취해 있었다고 썼어요. 실제로 나는 주변의 아름다움에 취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도 이곳 티아우바의 아름다움에는 비할 바가 못 된다는 점을 인정해야겠어요. 타오는 미소를 머금은 채 내 말을 관심 있게 들은 뒤 내 이마에 손을 얹고는 말했다. 이제 쉬세요, 미셸. 한숨 자고 나면 기분이 나아지고 나와 함께 갈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곧바로 잠이 들었고 꿈도 꾸지 않은 채 평화롭게 잤다. 24시간 정도 잔 것 같았다. 깨어났을 때는 기분이 편안하고 원기가 회복됐다. 옆에는 타오와 함께 라톨리와 비아스트라도 있었다. 그들은 원래 책으로 되돌아가 있었다. 내가 그 점을 언급하자 비아스트라는 이렇게 설명했다. 형태 변형은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은 당신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매우 흥미로운 사람들을 소개시켜 줄게요. 라톨리가 다가오더니 손가락 끝으로 내 어깨를 만졌다. 타오가 꼬집어 멍이 든 곳이었다. 즉각 고통이 사라지면서 온몸에 행복감의 진동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라톨리는 나의 미소에 미소로 화답하고는 새 마스크를 건네줬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빛 때문에 눈을 가늘게 떠야 했다. 타오가 라티보크에 올라타라고 손짓했다. 그들은 비행 플랫폼을 라티보크라고 불렀다. 다른 두 사람은 직접 날아가면서 라티보크 주변을 장난치듯 오갔다. 그들은 실제로 장난을 치며 날았다. 이 행성의 주민들은 늘 즐거운 듯이 보였다. 심각해 보이는 사람은 7인의 타오라들 뿐이었다. 사실 그들은 자비심이 넘쳤지만 약간 엄숙해 보였다. 우리는 수면 위로 몇 미터 높이에서 빠르게 날아갔다. 끊임없이 호기심이 일어났지만 눈부심 현상이 사라질 때까지 눈을 자주 감아야 했다. 하지만 머지않아 익숙해질 것 같았다. 만일 타오가 내게 빛의 70% 이상을 통과시키는 마스크를 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언뜻 들었다. 우리는 대륙의 해안으로 빠르게 접근했다. 녹색, 검정, 주황, 황금빛의 바위들 위로 파도가 부서졌다. 수직으로 내리쬐는 한낮의 태양광선 밑에서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의 무지개는 오래 기억될 장관을 연출했다. 빛과 색깔의 띠가 형성됐다. 지구의 무지개보다 100배는 선명했다. 우리는 200m 높이로 올라가 대륙 상공을 날아갔다. 평온이 나타났다.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이 보였다. 작은 타조를 닮은 두 달 동물들과 매머드와 비슷하지만 2배나 큰 4발 동물들도 있었다. 하마들과 나란히 풀을 뜯는 소들도 보였다. 소들은 지구의 소와 너무 비슷하게 생겼다. 마치 동물원에 온 아이처럼 흥분해 숫대를 가리키며 타오에게도 보라고 재촉했다. 타오는 폭소를 터뜨렸다. 미셸, 왜 여기엔 소들이 있으면 안 되나요? 저기 보세요. 당나귀도 있어요. 저쪽엔 기린도 있고 지구의 기린보다 다소 크지만 말이에요. 저기 함께 달리는 말들이 너무 사랑스럽네요. 나는 신이 났다. 하기야 여기 와서 끊임없이 신나는 일이 생기지 않았던가?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말이다. 정말로 말문이 막혔던 것은 아주 예쁜 여자의 머리 모양을 한 말들을 봤을 때였다. 금발머리, 젓갈색 혹은 갈색 머리, 심지어 푸른색 머리 등 색상도 다양했다. 말들은 질주하면서 수십 미터씩 뛰어오르기도 했다. 아, 그렇다. 사실 그 말들은 날개를 갖고 있었다. 날개는 뒤로 접혀 몸통에 붙어 있었는데 이따금 그것을 사용했다. 날치류가 선박을 따라오거나 앞서가는 광경과 비슷했다. 말들은 고개를 들어 우리를 쳐다보고는 라티보크와 경주하려 했다. 타오는 속도와 고도를 낮춰 말들과 수미터 거리 이내로 접근했다. 깜짝 놀랄 일이 더 있었다. 이들 여성머리 모양의 말들 중 일부가 우리를 향해 인간의 목소리 같은 언어로 소리쳤다. 나의 새 동료들도 같은 언어로 대답했다. 분명히 유쾌한 내용의 대화였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낮은 고도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말들이 같은 높이로 날아올라 라티보크와 스치다시피 하면서 다칠 염려가 있어서였다. 평원에는 거의 같은 크기의 작은 산들이 군데군데 솟아 있었다. 비아스트라는 그 산들이 수백만 년 전의 화산이었다고 설명했다. 아래 보이는 숲에서는 풍요로움이 없었다. 티아우바에 처음 도착했을 때 체험했던 숲과는 달랐다. 이곳의 나무들은 몇몇 좁은 지역에 몰려 있었고 높이도 25m밖에 안 됐다. 우리가 지나가자 수백 마리의 커다란 흰색의 새들이 날아올랐다가 안전한 거리로 가서 다시 내려앉았다. 꾸불꾸불한 큰 물줄기가 평원을 해부하듯 흘러가며 지평선으로 이어져 있었다.
강구비 한 곳에 소형 도코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다. 타오는 강물 위로 라티포크를 몰고 가서는 고도를 수면 가까이로 낮춘 채 그 마을로 다가갔다. 우리는 두 개의 도코 사이에 있는 자그마한 광장에 착륙한 뒤 주민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들이 서로 밀쳐가면서 서둘러 우리 주위로 몰려들지는 않았다. 그냥 하던 일을 멈추고 침착하게 다가왔다. 그리고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또 모두가 한 외계인을 직접 볼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누리도록 커다란 원을 형성하며 우리 주위를 둘러섰다. 그들 역시 모두 나이가 같아 보였다. 6명 정도만이 약간 더 나이가 많은 듯했다. 이곳에서 나이가 많다는 사실은 인간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귀함을 더해줬다. 티아우바에서 아이들이 안 보이는 점도 이상했었다. 그러나 이 마을에서는 다가온 군중 속에서 67명의 아이들을 보았다. 그들은 매우 귀여웠고 아이들치고는 꽤 성숙해 보였다. 타오에 따르면 8에서 9살 된 아이들이었다. 티아우바에 도착한 이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는 처음이었다. 우리를 둘러선 그들에게서 침착함과 자제력을 느낄 수 있었다. 예상했던 대로 얼굴도 무척 아름다웠다. 그리고 모두가 형제자매인 양생김새도 매우 비슷했다. 하기야 흑인이나 아시아인 집단을 만나도 첫인상이 모두 같아 보이지 않는가? 사실 이곳 주민들의 얼굴, 생김새도 지구인들처럼 서로 차이가 있었다. 주민들의 신장은 280에서 300cm였는데 몸의 균형이 잘 잡혀 있어 보기에도 즐거웠다. 지나치게 근육이 많거나 빈약하지 않았고 어떤 종류의 기형도 없었다. 엉덩이가 다소 큰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기를 출산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주민들은 모두 멋진 머리카락을 지녔다. 대다수는 황금빛 금발이고 나머지는 백금색 혹은 구리색 금발이었다. 가끔 밝은 밤색 머리도 눈에 띄었다. 타오와 비아스트라처럼 위시술 위에 솜털이 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 외에는 채모가 일절 없었다. 물론 이는 그 당시에 관찰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나체로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을 아주 가까이서 본 뒤에 알았다. 주민들의 피부 유형은 햇빛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는 아랍 여성들을 생각나게 했다. 빛나는 눈동자를 지닌 금발 미녀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창백한 피부가 아니었다. 사실 주민들의 연한 자주색 눈과 푸른색 눈은 너무 반짝여서 만일 지구에서였다면 그들을 맹인으로 오인할 수도 있을 정도였다. 그들의 긴 다리와 둥글널쭉한 허벅지는 여성 장거리 달리기 선수를 연상시켰다. 형태가 예쁘고 탱탱한 가슴 역시 무척 아름다웠다. 내가 타오를 처음 만났을 때 거구의 여성으로 착각한 것을 여러분은 이해하리라. 지구 여성이라면 이들의 가슴을 가장 부러워하고 남성은 그런 가슴을 보며 가장 즐거워했을 것이다. 타오의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이미 언급했다. 이곳 주민들 역시 고전적인 외모를 지녔다. 매혹적인 내지 유혹적인이라는 표현도 지나치지 않았다. 그들의 얼굴은 형태와 특징에서 약간 차이가 있었지만 예술가가 디자인한 듯했다. 각각 독특한 매력이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의 얼굴과 태도와 언행에서 가장 돋보이는 점은 지성미였다. 한마디로 우리 주위로 몰려든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결점도 찾을 수 없었다. 밝은 환영에 미소를 지을 때면 새하얗고 완벽한 치열이 드러났다. 이런 신체적 완벽함에 놀라지는 않았다. 그들이 인체 세포를 의지대로 재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이미 타오에게서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훌륭한 신체가 늙어갈 이유가 없었다. 우리가 저들의 일을 방해하고 있나요? 마침 내 곁에 있던 비아스트라에게 물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마을의 대다수 사람은 휴가 중이에요. 이곳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러 오는 곳이기도 하죠. 세 사람의 마을 장로가 다가오자 타오는 내게 프랑스어로 인사하라고 했다.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하라고 했다. 내가 이렇게 말했던 것 같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무척 기쁩니다. 여러분들의 멋진 행성에 정말로 감탄했습니다. 당신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사방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처음 들어보는 언어 때문만이 아니었다. 나의 진심이 이심전심으로 전달됐기 때문이었다. 비아스트라의 신호로 우리는 새 장로를 따라갔다. 그들은 어느 도코로 우리를 안내했다. 우리 7명이 편안하게 자리를 잡자 타오가 말을 시작했다. 미셀, 나티오누 씨를 소개할게요. 그녀가 새 장로 중 한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나티오누 씨는 지구에 존재했던 무대륙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지구 나이로 1만 4천세 정도 됐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요.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미셀.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다른 많은 지구인들과 닮았어요. 내가 당황한 듯이 보였던 모양이다. 타오, 비아스트라, 나톨리가 큰 소리로 웃어댔다.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미셀. 그냥 농담한 거예요. 이제 라티오누 씨가 있는 앞에서 제가 여러 가지 미스터리를 설명하려고 해요.
지구의 많은 전문가들이 불가사의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덧붙여 말하자면 그 전문가들도 귀중한 시간을 좀 더 유용한 것들을 발견하는데 사용하는 게 나을 겁니다. 우리들의 좌석은 원형으로 배치돼 있었다. 타오는 라티오누시 옆에 앉았고 나는 그들을 마주보고 앉았다. 티아우바에 오는 동안 이미 설명했듯이 바카라틴인들은 지구에 135만 년 전에 도착했어요. 그로부터 3만 년이 지난 뒤 그 끔찍한 재앙이 발생했어요. 지표면이 파헤쳐지면서 바다가 생기고 섬들과 심지어 대륙들이 솟아올랐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거대한 대륙이 임계했다는 것도 얘기했지요. 이 대륙은 라마르로 불렀지만 당신에게는 무대륙으로 더 잘 알려져 있지요. 융계할 때는 한 덩어리였는데 2000년 뒤에는 지진의 충격으로 세 개의 대륙으로 쪼개졌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곳에서 식물이 자랐습니다. 대륙의 대부분 지역은 적도 지방에 위치했습니다. 풀이 자라고 숲이 우거지면서 점차 동물들이 생겨났어요. 동물들은 매우 좁은 지역을 통해 무대륙에서 북미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재앙의 결과에 좀 더 잘 적응했던 황인종은 최초로 선박을 만들고 바다를 탐험했습니다. 지구 시간으로 약 30만 년 전 그들은 무대륙의 북서쪽에 상륙했고 결국에는 그곳에 소규모의 거류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 거류지는 여러 세기에 걸쳐 힘들게 건설됐습니다. 이주상의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인데 설명하기엔 너무 길고 또 지금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구 시간으로 약 25만 년 전 아레모 X3 행성의 주민들이 우주 탐험을 시작하면서 당신네 태양계로 들어갔습니다. 아레모 X3는 우리가 이곳으로 오는 도중 표본 채취를 위해 잠시 들렀던 행성이지요. 그들은 토성, 목성, 화성, 수성을 둘러본 뒤 지구에 착륙했습니다. 지금의 중국 지역이었어요. 그들의 우주선은 선주민들 사이에 엄청난 공포를 야기했습니다. 선주민들의 전설에는 불을 뿜는 용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묘사돼 있지요. 두려움과 불신감이 커지면서 마침내 선주민들은 외계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외계인들도 자위 차원에서 무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외계인들은 무력 사용을 싫어했어요. 기술력이 월등하게 앞서 있는 데다 영적으로 발달한 존재들이었던 만큼 살생을 혐오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동하면서 지구 탐사를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무대륙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지요. 첫째는 사람들이 거의 살고 있지 않은 듯했고 둘째는 위도 덕분에 진짜 낙원 같은 곳이었거든요. 그들은 중국 지역 선주민들과의 충돌 이후 각별히 조심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위해 후퇴할 수 있는 기지를 건설하는 게 현명하다고 판단했어요. 지구인들로부터 또 다른 심각한 공격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려는 것이었지요. 아직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들이 지구를 탐사하는 목적은 수백만 명의 아레모 X3 주민들을 이주시키려는 것이었어요. 그곳의 인구가 심각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지는 어떤 위험도 없는 곳에 세우기로 결정됐습니다. 무척 가까운 데다 매우 안전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었어요. 달 기지를 건설하는 데 5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 뒤에야 무대륙으로의 이주가 시작됐어요. 만사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무대륙의 북서쪽 중국 지역에 존재했던 선주민들의 거류지는 그 사이에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레모 X3에서 온 사람들이 무대륙을 독차지하게 됐지요. 곧바로 도시, 운하, 도로의 건설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도로는 거대한 판석들로 포장했습니다. 그들의 일반적인 운송수단은 우리의 라티보크와 비슷한 나르는 전차였어요. 그들은 아레모 X3로부터 개와 아르마딜로 같은 동물들을 들여왔습니다. 그들이 유달리 좋아하던 동물이었지요. 또 돼지도 수입했습니다. 그 동물들에 관해 듣는 순간 나는 그 행성에 갔을 때 돼지와 개들을 보고 놀랐던 일이 기억났다.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들의 평균 신장은 남자가 180cm, 여자는 160cm였습니다. 머리카락은 거무스름했고 눈동자는 아름다운 검은색, 그리고 피부는 구리빛이었어요. 당신은 아레모 X3에 갔을 때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이쯤 되면 그들이 폴리네시아인의 조상이라고 짐작했을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무대륙 도처의 19개 도시를 포함해 주거지를 건설했습니다. 도시들 중 7개는 성소였습니다. 소규모 농촌 마을도 수없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고도로 발전된 농민이자 목축업자들이었거든요. 정치제도는 아레모 X3의 제도를 본떴습니다. 국가를 제대로 통치하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의 최고위직에 치인의 인격자를 앉히는 것이라는 점을 그들은 오래전에 깨달았습니다. 이들 최고 통치자들은 특정 당파를 대변하지 않고 진심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려는 사람들었어요. 치인 중 한 명은 최고 심판관으로 그의 투표는 이 표의 가치를 지녔습니다. 특정 사안에서 그와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이 2명이고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4명이라면 표결은 4대4 무승부가 되죠. 그러면 몇 시간 내지 며칠 동안 토론이 이어집니다.
7인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견해를 바꿀 때까지 계속됩니다. 토론은 국민에 대한 배려, 사랑 그리고 지성이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7인의 지도자는 국가를 이끄는 대가로 큰 물질적 보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국가를 이끄는 일을 천직으로 여겼고 국가에 대한 봉사를 보람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제도는 국가 지도자 그룹의 기회주의자들이 끼어드는 것을 막았습니다. 지구에서의 요즘 국가 지도자들과는 다르군요. 내가 쓴맛을 다시며 말했다. 그런 지도자들을 어디서 찾아냈나요? 절차는 이렇습니다. 마을이나 지역에서 청렴한 사람을 주민투표로 뽑습니다. 행시 나빴거나 광신주의 성향을 보인 사람은 선출되지 못합니다. 선출된 사람은 모든 면에서 청렴성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는 인근의 여러 마을 대표들과 함께 가장 가까운 도시로 보내집니다. 거기서 다시 선거를 치릅니다. 예컨대 60개 마을이 있으면 60명이 대표로 선출됩니다. 선출 기준은 청렴성이지 그들이 내세운 지키지도 못할 공약이 아닙니다. 전국 각지의 대표들은 수도에 모입니다. 그들은 6명씩 그룹으로 나뉘고 각 그룹에는 회의실이 배정됩니다. 그룹 구성원들은 다음 10일 동안 함께 지내며 토론하고 식사하고 오락을 즐깁니다. 그런 후 그룹 지도자를 뽑습니다. 따라서 60명의 대표들이 있고 이들이 10개 그룹으로 나뉘었다면 10명의 그룹 지도자가 생깁니다. 이들 10명 중에서 7명이 같은 절차를 통해 선출되고 그 7명 중에서 최고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그에게는 왕의 칭호가 부여됩니다. 공화국의 왕이 되는 셈이군요. 내가 말했다. 내 말에 타오는 미소를 지었고 나티오누 씨는 약간 얼굴을 찡그렸다. 전임자가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사망했을 경우에만 혹은 그 후계자가 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인준되지 않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국왕이 선출됩니다. 그에게 왕이라는 칭호가 붙는 이유는 우선 그가 지구에서 성령의 대변자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가 10중 8구 전임자의 아들이거나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방법과 비슷하군요. 예, 맞아요. 그러나 국왕이 조금이라도 독재의 경향을 보이면 7인 위원회의 동료들에 의해 축출됩니다. 이제 아레모 X3의 이주민 얘기로 돌아가죠. 사바나사라는 이름을 가진 그들의 수도는 수바투만을 내려다보는 고원지대에 위치했습니다. 고원의 높이는 300m였는데 남서쪽과 남동쪽에 있는 두 개의 산을 제외하고는 무대륙에서 가장 높은 곳이었어요. 타오, 말을 끊어서 미안하지만 하나 물어볼게요. 지구 축을 기울어지게 만든 대재앙을 설명할 때 당신은 그때는 달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그곳으로 피난 갈 수 없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들 이주민이 달에 안전기지를 세웠다고 말하는군요. 흑인들이 호주에 살 때는 달이 없었어요. 그 후로도 아주 오랫동안 그랬어요. 그보다 훨씬 앞선 시기인 약 600만 년 전에는 두 개의 아주 작은 달이 있었어요. 그 달들은 지구 주위를 돌다가 결국에는 지구와 충돌했어요. 끔찍한 사태가 벌어졌지만 당시에는 지구에 사람이 살지 않았으니까 문제될 게 없었지요. 약 50만 년 전 지구는 훨씬 더 큰 달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달이죠. 지구에 너무 근접해 지나가다가 지구 궤도에 편입됐어요.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어쨌든 그 사건으로 또 다른 재앙이 초래됐어요. 너무 근접해 지나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왜 지구와 충돌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도대체 달이라는 게 뭔가요? 충돌할 가능성도 있었지만 자주 일어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원래 달이란 것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작은 행성이에요. 그런데 나선형으로 공전하기 때문에 점점 태양에 가까워지죠. 작은 행성은 큰 행성보다 관성력이 약하기 때문에 더 빠르게 나선형 궤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나선형 공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작은 행성은 큰 행성을 따라잡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근접하게 되면 큰 행성의 인력이 태양보다 강해져 작은 행성은 큰 행성의 궤도 속으로 편입됩니다. 그리고 작은 행성은 여전히 나선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조만간 두 행성은 충돌하게 됩니다. 각종 시와 노래에서 찬미해온 우리의 아름다운 달이 언젠가는 우리의 머리 위로 떨어진다는 말인가요? 언젠가는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19만 5천 년 뒤의 일이에요. 내가 깜짝 놀랐다가 안심하는 모습이 다소 우스꽝스러웠는지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다. 타오의 설명이 계속됐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다시 말해 달이 지구와 충돌하면 지구의 종말이 될 겁니다. 그때의 지구인들이 영적으로 기술적으로 충분히 발전해 있지 않으면 모두 전멸할 거예요. 하지만 발전해 있다면 다른 행성으로 피신해 있겠죠. 미셸, 이제는 무대륙 얘기를 다시 해야겠어요. 사바나사는 광대한 고원 위에 자리 잡았고 고원 아래에는 해발 평균 30m의 평야지대가 있었어요. 고원의 중심부에는 거대한 피라미드가 세워졌습니다. 피라미드 건설에 쓰인 돌 중에는 50톤이 넘는 것도 있었고 모두 초음파 진동 시스템을 이용해
0.2mm 이내로 정확히 절단돼 사용됐습니다. 그 작업은 홀라톤의 여러 채석장에서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이스터섬에 있는 채석장이에요. 무대륙 전체에서 이런 특수한 돌이 발견되는 곳은 이스터섬밖에 없습니다. 대륙의 남서쪽 노토라에도 채석장이 있어요. 거석들은 반중력 기술로 운반됐습니다. 그들에게는 잘 알려진 기술이죠. 거석은 플랫폼에 실려 포장도로 위 20cm 높이로 운반됐다. 도로는 피라미드와 같은 방식으로 건설됐다. 전국에 깔린 이런 도로들은 수도 사바나사를 중심으로 거미집처럼 연결됐습니다. 사바나사로 운반된 거석들은 피라미드 건설 총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배치됐습니다. 완공된 피라미드의 높이는 정확히 440.01m였고 사면은 정확히 동서남북을 향했습니다. 피라미드는 국왕의 궁전 혹은 무덤이었나요? 모두의 표정에 관대한 미소가 번졌다. 내가 어떤 질문을 할 때 자주 나타나는 미소였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미셸. 그 피라미드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일종의 도구였지요. 엄청나게 크지만 그래도 역시 도구였어요. 이집트 케옵스 쿠프 왕의 피라미드도 규모는 훨씬 작지만 역시 도구였어요. 도구?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잘 모르겠네요. 타오의 말을 따라가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세계 최대 미스터리 중 하나가 이제 막 베일을 벗어야 한다는 것은 감지할 수 있었다. 수많은 호기심을 자아내고 수많은 저술의 주제였던 미스터리가 풀리려는 참이었다. 짐작했겠지만 타오가 말을 계속했다. 그들은 고도로 발달된 사람들이었어요. 우주의 법칙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지요. 피라미드는 지구의 에너지는 물론 우주의 광선, 힘, 에너지를 포착하는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정밀한 계획에 따라 배치된 내부의 방들은 국왕과 여타 위대한 이페인들에게 강력한 통신센터로 사용됐습니다. 우주의 다른 세계 및 다른 행성들과의 교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통신소였어요. 요즘의 지구인들에게는 외계지 성체와의 이런 교신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무대륙 주민들은 자연의 수단과 우주의 힘을 이용해 외계의 존재들과 끊임없이 교신했고 심지어 평행우주도 탐색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피라미드의 유일한 존재 이유였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두 번째 용도는 비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은을 주성분으로 하는 특수합금, 재질의 금속판 시스템을 이용해 며칠 만에 두터운 구름층을 만들고 필요할 때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무대륙에 사실상 낙원을 창조할 수 있었어요. 강물과 샘물은 마르는 법이 없이 수많은 평야지대를 가로질러 천천히 흘렀습니다. 과일나무들에는 가지가 휠 정도로 많은 오렌지, 귤, 사과 등이 주렁주렁 매달렸어요. 지구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국적인 과일들이 풍부하게 수확됐습니다. 그런 과일 중 하나인 라이코틴은 두뇌 활동을 자극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 과일을 먹으면 평소에 풀지 못하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지요. 그 성분이 마약 같은 것은 아니었지만 현자들은 그 과일을 경계시켰어요. 라이코틴을 지식과 관련된 이유로 먹지 못하게 하는 그들의 전통과 아담에게 비슷한 이유로 사과를 먹지 못하게 한 구약 성경의 내용이 놀랄 정도로 유사하다. 그러나 인간이 원래 그렇지요. 라이코틴은 대륙 곳곳에서 몰래 재배됐어요. 그러다가 적발된 사람들은 국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긴 것인 만큼 엄벌에 처해졌어요. 종교와 정치 문제에서 왕에게는 절대 복종해야 했어요. 그는 위대한 성령의 대변인이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왕은 숭배의 대상은 아니었어요. 단지 신의 대변자였을 뿐이죠. 그들은 타로아를 믿었습니다. 타로아는 설령, 유일신, 만물의 창조자를 의미합니다. 물론 그들은 환생도 믿었지요. 미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주 먼 옛날에 지구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교훈을 현대의 지구인들에게 전해주는 일이에요. 그런 만큼 무대륙에 관해 너무 상세하게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무대륙은 지구에 존재했던 가장 뛰어난 문명들 중 하나의 터전이었어요. 그러나 5만 년이 지난 뒤 무대륙의 인구는 8천만 명이나 됐어요. 지구의 여러 지역을 탐사하고 연구하는 작업이 정기적으로 실시됐습니다. 이런 탐사 여행에는 비행선이 이용됐어요. 당신들이 비행접시라고 부르는 비행체와 비슷하게 생겼지요. 지구의 대부분 지역에는 흑인, 황인, 백인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백인들은 기술 문명에 관한 지식을 상실하면서 원시 상태로 퇴보한 상태였습니다. 사실 백인들은 아주 적은 규모로 지구에 도착했어요. 시기적으론 바카라티니인들의 지구 도착과 무대륙의 개척 사이였지요. 백인종은 당신들에게 아틀란티스로 알려진 대륙에 정착했어요. 하지만 정신적 물질적 이유 때문에 그들의 문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물질적 이유란 무슨 의미인가요? 자연재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 거의 모든 도시와 기술적 진보의 수단들이 파괴됐어요. 이 점은 강조해야겠군요.
무대륙 주민들은 지구 탐사에 나서기 전에 사바나사의 피라미드를 이용해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 결과 비행선을 파견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뉴기니와 남아시아 지역, 즉 무대륙의 서부 지역을 개척했어요. 남미와 중미 지역에도 식민지를 세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티티카카오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식민지를 세웠는데 그것이 거대한 도시로 발전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고고학자들에게는 티아쿠아노의 고대 도시로 알려져 있지요. 당시엔 안데스 산맥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곧 알게 되겠지만 산맥은 나중에 형성됐습니다. 티아쿠아노에는 큰 항구가 세워졌습니다. 당시 북미와 남미는 평지였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브라질 지역의 내해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운하가 건설됐습니다. 그 내에는 대서양으로 흘러드는 유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태평양에서 대서양으로 넘어가는 일이 가능해졌고 그 결과 아틀란티스 대륙을 식민지로 만들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이 비행선을 갖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왜 그것들을 이용하지 않나요? 운하를 뚫었다면 선박을 이용할 의도였던 것 같은데 물론 그들은 비행체를 이용했습니다. 요즘의 지구인들이 비행기를 이용하듯이 말이죠. 하지만 아주 무거운 하중을 운반할 때는 반중력 장치를 이용했습니다. 마치 지구에서 대형 선박이 사용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어쨌든 그들은 아틀란티스 대륙을 식민지화했습니다. 그러나 아틀란티스의 선주민인 백인종은 무대륙 출신, 정복자들의 정부와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북부 유럽으로 이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백인들은 증기와 풍력으로 추진되는 선박을 타고 떠나갔습니다. 사실 백인종은 선사시대를 거치면서 증기력을 발견했어요. 또 하나 설명할 것은 당시 영국은 섬이 아니라 북유럽에 붙어 있었고 지브롤터 해협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프리카와 남부 유럽이 연결돼 있었다는 것이죠. 북아프리카에서는 백인종과 원주민 사이에 대규모 교배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인종들이 생겨났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는 베르베르 종족과 투아그레 종족 등이 그 후손이에요. 당시 우리는 지구를 자주 방문했어요. 적절한 때라고 판단되면 우리는 무대륙의 왕을 공개적으로 방문했어요. 그의 요청에 따라 혹은 그가 준 정보에 따라 우리는 새로운 식민지들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 혹은 뉴기니에서 무대륙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명과 선주민, 문명을 동화시키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가끔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우주선을 타고 공개적으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당신이 티아오바에 타고 왔던 것과 형태는 다르지만 비슷한 종류의 우주선이었어요. 아직 문명 수준이 낮고 심지어 식인종도 있었던 당시 지구인들의 눈에 큰 체구와 눈부신 미모를 지닌 우리는 신으로 보였어요. 우리는 임무상 식민지 개척자들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 그들의 눈에 우호적인 신으로 비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그들 역시 나름대로 진보된 문명과 신념과 종교를 갖고 있었던 만큼 전쟁을 혐오했습니다. 그 시기에 지구의 거인족과 하늘에서 내려온 불의 전차를 묘사한 전설들이 많았던 이유는 바로 우리의 잦은 방문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무대륙 주민들과 무척 친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나의 성기체는 지금 내가 걸치고 있는 육신과 매우 비슷했어요. 무대륙의 미술가들과 조각가들은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왕과 상의한 끝에 그의 허락을 얻어 우리의 형상을 불멸의 작품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이스터섬 홀라톤에 있는 거대한 석상고는 그런 작업의 소산이에요. 그 당시 이스터섬은 무대륙의 남동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당시 문명의 기준으로 볼 때 그 석상들은 규모와 형태면에서 고도로 양식화된 위대한 예수의 극치였어요. 나의 석상은 그렇게 조각되었어요. 완성된 석상을 대형 플랫폼에 실어 운반할 준비를 끝났어요. 플랫폼은 무대륙 전역을 누비고 다녔는데 종착역은 늘 사바나사였어요. 석상은 왕위 정원에 그리고 피라미드로 가는 길을 따라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나를 상징하는 석상과 몇몇 다른 석상들을 운반하려던 참에 대재앙이 발생해 무대륙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하지만 홀라톤의 일부는 무사했어요. 일부라는 표현을 쓴 것은 당시 홀라톤 채석장의 넓이가 오늘날 남아있는 유적보다 10배나 넓었기 때문이에요. 대재앙 때 내 석상이 서 있는 곳은 바다 속으로 가라앉지 않았어요. 양식화된 나의 이미지는 그렇게 이스터섬에 보존됐어요. 당신이 꿈속에서 이스터섬 석상 형태로 된 나의 모습을 봤다고 했을 때 내가 그 꿈이 맞다고 말한 적이 있죠. 당신은 내가 비유적으로 말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절반만 옳은 생각이에요. 미셸, 어떤 꿈들은 특히 당신의 꿈은 라코티나의 영향을 받아요. 지구인들의 언어 중에 라코티나에 상응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당신이 그 현상을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라코티나의 영향 아래에서는 꿈 내용이 사실이에요. 타오는 거기에서 얘기를 끝냈다. 그녀는 특유의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당신이 이 모든 얘기를 기억하기 어렵다면 나중에 내가 도와줄게요 라고 말했다. 그 말과 함께 타오는 일어섰다.
나머지 사람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